자동차에서는 실측 데이터 이거를 믿겠다. 그러면 결국은 그 정도 축적된 데이터가 있지 않으면 도입하지 않겠다는 얘기인 거고요. 이 판을 바꾸려면 사실은 5년, 10년 정도의 누적 데이터가 있지 않으면은 실제 카 메이커들은 그걸 적용하는 거를 본 적이 없습니다. 네. 지금 중국 회사들 중에 그런 게 입증되어 있는 곳은 전 알지 못합니다. 일렉트릭 비클에 라인업을 해가지고 LFP가 채용된 거를 보시면 상당히 비율이 낮고요. 네. 이게 지금 숨겨져 있었던 내용 같고요. 지금 흑연에 대한 준비는 상당히 부족한 상태고 아마도 거기에 있는 원통형 전지들이 나중에 유럽의 메이저 회사 어떻게 보면 플랫폼이 될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있지 않나. 말씀하신 대로 역전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요. 플랫폼을 갖고 있지 않은 그런 회사들은 그 메가 트렌드에 못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준비된 회사들과 준비되지 못한 회사들의 갭이 좀 벌어질 것 같고. 안녕하세요. 선대인 경제연구소 선대인 소장입니다. 자, 오늘 또 2차 전지업계에 핵인사 한 분 모셔서 여러분들 궁금증 풀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주요 양극재 업체 가운데 하나인 LNF 최용진 전무님 옆에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LNF의 경영기획실에 사업개발 담당하고 있는 최용진 전무입니다. 네. 전무님 제가 사실 좀 미리 만나봤는데요. 아주 점잖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엄청 컨텐츠가 풍부하신 분이고요. 네. 그래서 상당히 여러분들이 배울 내용이 많으니까 귀담아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전무님, LNF 오시기 전에 상사 쪽 경험이 상당히 좀 많으시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예. 근데 그때 이제 국내 배터리 산업과 관련한 그런 소재, 부품 이런 거 되게 많이 다루고 해서 이 국내 배터리 산업의 초기 성장사까지 꿰뚫고 계시다. 이렇게 이제 제가 좀 이해를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꽤 툴고 있다라는 말이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1995년 1월부터 네. 리튬이온 전지 쪽에 관련된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와, 95년이면 외환위기 전인데 그때부터요? 예. 그때 거기서 무슨 일을 하셨는데 그때는? 재밌는 얘기를 말씀드리면 네. 사실은 삼성을 지금 삼성 SDI에서 리튬이온 전지 사업을 하시니까 거기서 시작하신 걸로 다들 인식을 하고 계실 텐데 네. 실제로는 삼성전자에서 R&D를 시작을 하셨고요. 아, 삼성전자에서. 예.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조금 생뚱맞게 느껴지네요. 예, 그때는 네. 이제 네. 어떻게 보면은 반도체는 두뇌, 디스플레이는 얼굴, 네, 배터리는 심장. 따라서 핵심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에서 처음에 R&D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다른 산업품이 더 커지면서 네. R&D 기능을 그 당시 삼성 전관으로 이관을 했었던 거고요. 예, 그런 식으로 여러 한국의 재벌 기업들이 리튬이온 전지를 한 30군데 재벌이라고 있었는데 네. 그중에 한 20군데 이상은 네. 리튬이온 전지 연구 개발을 시작을 했었고요. 아, 그 무렵엔 다 덤벼들었군요, 그러면. 예, 심지어 한국 타이어, 한국 타이어도. 한국 타이어가 우리나라에서 리튬 폴리머 전지 연구 개발을 제일 먼저 했고요. 네. 금호 타이어, 대우 같은 경우에는 대우전자, 대우전자 부품, 네. 아니면 대우 고등기술원. 네네. 삼성도 사실은 삼성전자만 한 게 삼성종합기술원, LG는 LG금속, LG금속, 네, LG화학. 네. 네, 그런 식으로 현대도 현대전자, 현대자동차 이런 식으로 이제 R&D 쪽은 다들 시작을 했던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그룹 내에서도 되게 여러 군데서 경쟁적으로 했었던 모양이에요. 예, 조금 전에 소장님 말씀하셨던 1997년에 네. IMF를 거치면서 이제 98년부터 각 기업들마다 구조조정이 이루어졌고요. 그때 이제 대부분들은 한 회사만 남도록 리튬이온 전지 연구 개발을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LG 같은 경우는 LG 화학으로 몰렸고, 삼성은 삼성 SDI가 하는 걸로 됐고, SK는 그 당시에는 SKC에서 계속 하고 있었었고요. SKC 지금의 지금의 그러니까 SK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SK 이노베이션 쪽으로 그 사업부가 옮겨졌는데 처음에 이 리튬이온 전지 연구 개발한 거는 SKC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되는 시기가 이제 IMF 이후에 있었습니다. 그 상사 쪽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회사에 계셨는지? 예, 동양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였는데요. 지금도 그 회사가 없는 건 아닌데 이제 그 회사가 했던 일들 중에 가장 컸던 거는 그 당시에는
일본이 리튬이온 전지를 가장 앞서가고 있었고 네네. 소재들 기계들은 다 일제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의 소재 회사는 아예 없었고 네. 한국의 설비 회사도 없었습니다. 일본의 전지 회사들은 한국에 수출하는 거를 금지시켰습니다. 기술 유출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반도체랑 디스플레이 이어서 또 기술이 유출될 걸 우려를 했었고요. 그래서 한국 고객사들이 가장 원했던 건 일본의 설비, 일본의 소재 원하셨었고 물론 일본 이외에도 유럽, 미국에도 소재랑 기계 회사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미국이나 유럽은 나중에 전지 회사들이 전지 생산을 포기하면서 거의 소멸돼 갔었고요. 일본의 기술을 많이 받고 싶기 때문에 한국 고객들은 원했고, 그런데 동양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는 일본에 이제 지금도 제일 큰 화학회사가 있는데 그 화학회사는 아까 말씀드렸던 일본의 전지 회사들의 금지라는 것, 한국으로 수출하는 것에 대한 통제를 받지 않는 회사였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회사가 생산하는 건 대표적인 건 지금도 기술력에서는 세계 1위인데 전해액 쪽에 일을 했었었고요. 그래서 전해액 쪽을 많이 공급해드렸고 미쓰비시를 말하는 그렇습니다. 네. 미쓰비시 케미컬? 예, 네. 지금은 많이 좀 쇠퇴하긴 했는데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양극 활물질, 음극 활물질, 전해액, 분리막 이 네 개를 양산을 해서 네. 직접 양산하는 셀 회사에 공급한 실적을 갖고 있는 회사는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 유일하게 딱 한 회사고요. 아, 그래요? 예, 그 회사는 미쓰비시 케미컬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지금 뭐 4대 소재 중에 네. 2개를 생산하는 회사가 딱 하나 있으시죠. 양극재랑 음극재를 생산하는 포스코? 회사가 있으시죠. 예. 네. 그런데 4개를 생산하는 회사도 없고 3개를 생산하는 회사도 없죠.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예. 근데 4개를 생산하는 회사였었고요. 그래서 그 4개를 한국 고객들이 쓰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일을 했었고 그 이외에도 뭐 예를 들면 반드시 실험할 때 처음 필요한 게 충방전 시험기라는 게 반드시 필요한데 네. 지금은 다 국산화가 됐지만 그 당시에는 충방전 시험기를 100% 일본으로부터 수입을 했었고 그 사이클러라는 걸 맞습니다. 말하는 건가요? 예, 사이클러, 사이클링 네. 테스트한다는 의미에서 네, 네. 영어로 사이클러라고 하는 건데 네. 그거는 도요 시스템이라는 회사 거를 한국이 마켓시어 100%였었고요. 그렇군요. 그 네. 일도 이제 했었고 기계도 뭐 해드리고 나중에는 이제 R&D 설비, R&D 설비도 구해달라. 구하기 어려워서 이제 그걸 만드는 회사를 물색을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기술을 주지 않게끔 되어 있는 걸 뚫고 한국 고객사들이 그런 것들을 구매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이제 기술 미팅을 굉장히 많이 했었고 이제 기술을 도입을 했었고요. 지금 기억나는 것 중에 뭐 양극재 회사에 제가 지금 근무를 하니까 양극재 중에 2006년까지는 한국의 전지회사들은 전부 LCO라는 양극재를 하나만 썼습니다. 네. NCM이라는 양극재를 111이라고 그래서 뭐 원서드라고도 표현하는데 그걸 최초로 쓴 고객은 LG화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생산하는 회사는 미쓰비시 케미컬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NCM에 대한 최초의 공급사 또 미쓰비시 케미컬이었고요. 이런 일들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뭐 말씀을 들어보니까 일본의 그런 2차 전지 관련 소재 기술을 한국으로 이전하게 하는데 중간 다리 역할을 엄청 하셨다는 것. 예, 물어 뭐, 들리네요. 예, 브릿지나 터널 그런 네. 걸 하고 싶었었고요. 애국자셨네요. 뭐 애국자라기보다는 이제 네. 리튬이온 전지 시장이 저는 커질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 시절에.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려면 한국의 전지 회사들이 잘 되셔야 같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뭐 많이 쓰게 하는 게 목적이라기보다는 한국 전지 회사들이 조금이라도 좀 더 잘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뭐 전해액도 많이 쓰게 했고 네. 전해액은 보통 이제 대부분의 회사들은 전해질과 첨가제와 용매를 블렌딩해서 판매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미쓰비시 케미컬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첨가제 자체를 현재 기존 화학물질에 없는 물질을 합성을 해서 새롭게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사가 약을 짓듯이 전지의 문제점을 상담을 해서 첨가제를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해드리는
이런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조제약 짓듯이. 예. 예. 그냥 블렌딩하는 회사랑은 너무 많이 다르고요. 그래서 기술 미팅을 해도 굉장히 좀 딥하고 와이드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고 이제 거기서 심할 때는 하루에 13시간씩 일본어 한국어 통역한 적도 있고 이제 그런 문제 해결을 계속 해드려야 되니까 이제 그런 일들도 많이 했었고요. 그게 이제 한 20년 그렇게 살았고 20년씩이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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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95년부터 해서 거의 뭐 2015년 이 무렵까지? 예, 2014년 정도까지 거기서 일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LNF 오세요? 예, 그 다음에 LNF에 입사하게 됐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좀 궁금한 게 일본이 그렇게 사실 전지 뭐 소재부터 해서 뭐 부품까지 그렇게 잘 나가던 시기가 있었고 또 미쓰비시 케미컬이 뭐 그 당시로 따지면 진짜 큰 기업이었고 말씀하신 대로 4대 소재를 한꺼번에 다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한국이 배터리 산업에서 이렇게 일본의 이제 기술을 이전받아서 예, 이렇게 지금 뭐 세계를 이렇게 주름잡는 예, 배터리 산업 강국으로 이렇게 성장하게 된 건지 그거 뭐라 그래 전환의 시기 예, 네. 그게 되게 궁금하네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었는지. 순전히 제 개인적인 관점인데요. 네, 가장 컸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지금 한국의 새 회사의 주축 멤버이신 분들은 네, 그 회사에서 같은 어떻게 보면 학벌과 같은 나이에 입사한 다른 일을 하는 분들 비교를 했을 때 네, 같은 처우를 받았는데도 네. 업무 시간은 거의 2배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아, 그만큼 열심히 하셨다. 요즘 말로 완전 갈아 넣으셨네요, 다들. 예, 거의 뭐 네. 자정 전에는 퇴근을 안 하는 네, 거의 그런 삶을 실제 살아는 걸 제가 옆에서 같이 봤었고 네, 같이 저도 그렇게 살았지만 네. 하루에 3끼 드시는 분도 많았고 하루에 3끼, 원래 하루에 3끼 먹잖아요. 회사에서. 예. 제가 대단하다고 느꼈던 거는 네. 예를 들면 같은 대학을 나왔고 네, 같은 회사에 입사를 했는데 네. 동기인데 네. 본인은 일을 하겠다고 그렇게 뭐 거의 2배에 가까운 뭐 예를 들면 일주일에 100시간 넘는 그런 와. 일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답은 없고 대부분은 고민을 해야 되는 일들이고 굉장히 누가 앞에 간 게 아니기 때문에 힘든 상황이었지만 그거를 해낸 분들 물론 많은 분들이 그만뒀고요. 지금 남아 계신 분들이 이제 이겨내신 분들인데 새 회사에는 다 그런 분들이 계셨고 지금은 그분들이 이제 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높은 자리 중요한 자리 요직에 다들 계시는데 그럼 배터리 업계 내에 인맥이 빵빵하겠네요. 예, 뭐 어떻게 보면 같이 이걸 겪었으니까 예. 서로 도움을 주는 관계죠. 아, 그래요? 예, 서로 그리고 예. 서로는 다 알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건 좋은 것 같습니다. 한 30년 동안 20년 동안 알고 지냈던 분들이기 때문에 네. 어떤 얘기 이 사람이 하는 것은 어떻다 저 사람은 어떻다 하는 걸 서로 알고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이 많고 같이 진짜로 3시간 4시간 자면서 같이 일을 해보고 같이 출장 가서 3시간 4시간 자고 같이 어떤 문제를 함께 풀어보고 이제 어떻게 보면 생겨난 히스토리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분들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제일 놀라운 거는 그겁니다. 진짜로 아시다시피 똑같은 조건인데 그렇게 일을 많이 한다는 거는 여러 가지 면에서 가족들도 수용하기 힘든 거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쉽지 않은 일이죠. 네.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묵묵히 견뎌내고 이겨낸 분들 그게 있었고 그다음에는 대단하신 분들 많았죠. 예. 특히 뭐 한 회사의 총수에 대해서 더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분이 물론 더 그렇긴 한데 나머지 두 회사의 좀 높은 분들도 놓지 않고 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사업 자체를 외부에다 정확히 공개를 안 해서 그렇지 왜냐하면 다른 사업이랑 이게 합해져 있기 때문에 네, 네. 제가 이해하기로는 거의 한 20년 정도는 거의 다 계속 적자였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그거를 사업으로 운영하고 꾸려나간다는 거는 보통 어떻게 보면 추진력, 그 다음에 지속력이 있지 않았으면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면이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그렇게 그 지속적으로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도 뭐 대규모 투자를 이어가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였을까요? 일단 이 배터리 산업이 결국 된다라는 그 자신이 없으면 그렇게 투자하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게 전문 경영인은 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전문 경영인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그 총수분들께
중간에 이 사업을 결국은 정리를 하자는 힘들 때 그런 건의도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네, 네. 그런데 결국은 가장 윗선에서는 이걸 끝까지 확신을 갖고 밀어붙여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던 거고, 그래서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그 흔히 이제 뭐 재벌 체제의 뭐 단점도 많이 거론하지만 이제 뭐 장점이라고 거론하는 게 되게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뭐 의사결정 뭐 이런 게 이제 가능하다 이런 건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그런 장점이 발휘된 측면이 상당히 강한 것 같은데. 확실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제가 이제 궁금한 건, 그러면 어쨌거나 이제 그 대기업 그룹 이제 3사가 그렇게 장기적으로 적자가 계속 나는 상황에서도 이 배터리 산업을 끌고 가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그 원천은 어디서 나왔냐는 거죠. 이게 뭐 그런 자신감 또는 뭐 그런 투자를 지속할 수 있었던 뭐 근거가 뭐가 있었을까 하는 거죠. 예. 저는 아까 네. 1995년 1월부터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때부터 리튬이온 전자에 관련된 신문 뭐 이런 것들은 거의 다 보고 살았는데요. 이미 그때부터 전기자동차 시장은 올 거다는 신문 기사들이 이미 다 있었고요. 있긴 있었죠. 예, 그래서 네. 거기에 대한 확신감이 있었던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가장 크게 하는 고객사는 이미 2000년 시점에서 뭘 만들었냐면은 2000년에 전지를 만들어서 2010년까지 25도시에서 상온에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2010년에 뭘 자동차 회사들한테 제안을 하냐면 25도시에서 10년을 보존했더니 각 연도마다 어떻게 성능이 바뀌는지 10년간 사이클을 돌렸더니 어떻게 바뀌는지를 실제로 데이터를 만들고요. 그래서 그거를 제출합니다. 그렇게 해서 신뢰를 얻어낸 일을 실제로 하는 걸 보고 결국은 2000년 시점에 이미 이거는 확신이 있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나중에 한국에 지금 1, 2, 3위가 조금 바뀌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지금 EV 쪽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고객사는 그런 데이터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40도, 45도 좀 가혹한 환경에서 네. 1년 보존을 했다. 1년 뭐 수명을 돌렸다. 그래서 이것이 과학적으로 25도시에서 10년 한 거랑 같다. 이렇게 설명을 많이 했었는데 자동차 회사에는 전혀 통하지 않았습니다. 자동차 회사는 실측 데이터 이거를 믿겠다. 그러면 결국은 그 정도 축적된 데이터가 있지 않으면 도입하지 않겠다는 얘기인 거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그 당시부터 이미 확신을 갖고 진행하지 않으면 데이터를 축적할 수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쪽 분야에서 30년 동안 저는 많은 신기술이 될 거다. 이게 나오면은 뭐 엄청나게 판이 바뀔 거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네. 실제로 그렇게 된 것들이 별로 거의 없었던 이유는 이 판을 바꾸려면 사실은 5년, 10년 정도의 누적 데이터가 있지 않으면은 실제 카 메이커들은 그걸 적용하는 거를 본 적이 없습니다. 네.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에 지금 원통형전지 EV용으로 제일 크게 하는 회사, 그 회사가 지금 자동차 회사한테 처음에 판매를 한 거는 일반 자동차용 그 양산용에 들어가는 원통형전지가 아니었고요. 처음에는 그 자동차 회사의 첫 모델에 애프터마켓이라고 그래서 이제 처음 팔 때는 탑재를 안 시키고 수명이 좀 오래되면 배터리 팩만 교체하는 수요가 있습니다. 일단 그 교체하는 수요 먼저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동차에서는 전지회사의 신뢰성에 대해서 확인을 합니다. 그렇게 몇 년을 일단 거칩니다. 그런 다음에 이게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겠구나 싶으면은 그 다음에는 자동차가 아니라 그 자동차에서는 ESS도 하니까 ESS에 그 다음 도입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 1년 또 봅니다. 그 다음에 EV용으로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하이니켈 역사도 말씀을 드리면 이제 처음에 하이니켈 양극재가 굉장히 좋은 게 개발이 됐다. 절대 EV 먼저 쓰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한국의 두 회사는 실제 어디서 먼저 썼냐면 보통 EV의 규격은 2000 사이클의 80%가 수명 규격입니다. 초창기에 그러니까 2000 사이클 충방전을 했을 때 네. 그러니까 초기 효율 초기 용량의 80%. 80%까지 돼야 된다는 얘기고요. 초창기 용량이 낮은 전지였을 때는 그게 3000 사이클이었습니다. 네. 최근에는 이제 코발트가 줄어들고 니켈이 늘어나면서 용량이 높아지니까 2000 사이클로 줄은 거고요. 네. 그런데 이렇게 처음에 적용하는 거는 아예 생각을 안 하고 가장 수명이 짧은 게 뭐냐면 전동 공구용입니다.
전동 공구는 충반전 속도가 엄청 빠르기 때문에 수명을 길게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용량이 가장 높은 소재가 개발이 되면 처음에는 전동 공구용으로 먼저 양산에 적용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몇 년 동안 신뢰성이 확보가 되면 그 다음에는 250사이클보다 좀 긴 e-바이크 같은 한 700사이클이나 네. 이 정도 되는 쪽에 그 다음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실적이 몇 년이 또 쌓이면 그 다음에 그거를 EV용으로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술이 나왔으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EV용을 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누군가 저한테 하면은 아마 저뿐만 아니라 이제 이 업계에서 살아왔던 아까 말씀드렸던 그 새 고객의 주축이 되신 분들은 상상하기 어렵죠. 왜냐면 우린 그렇게 살아온 게 아니기 때문에. 대단한 기술이 개발됐다 그랬을 때 저희는 일단 그게 어디 적용되는데를 보는 거죠. 근데 처음부터 EV에 가겠다. 그건 하고 싶다는 얘기로 들리지 할 수 있다는 얘기로 들리지 않습니다. 그 말씀 연장선상에서 제가 지금 떠오른 게 뭐냐 하면 최근에 그러면 전고체 배터리 이슈가 계속 나오잖아요. 네. 전고체 배터리가 정말 이제 뭐 그 기존 배터리의 게임 체인저가 될 거다. 그래서 향후에 정말 전고체 배터리가 시장의 큰 포션을 차지할 거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리튬이온 전지가 네. 하이브리드, 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그다음에 배터리 일렉트릭 비클 BEV 네. 순수 전기차. 순서대로 적용이 됐습니다. 네. 자동차용은. 자, 왜 그러냐? 일단 HEV용 같은 경우는요. 완전히 충전되어 있는 상태를 100이라고 놓고 완전히 방전되어 있는 상태를 0이라고 본다면 보통 하이브리드는 40% 정도까지 방전된 상태에서 60%까지밖에 충전하지 않습니다. 하이브리드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 없기 때문에 네. 순간적인 출력이 필요하니까 자 그럼 40에서 60으로 왔다 갔다 하게 충방전을 하면 몇 사이클까지 갈 수 있냐면 10만 사이클까지 갑니다. 80% 와, 유지하고. 어마어마하게 길게 가네요. 그래서 한국의 자동차에서도 네. 처음에 LPG에다가 하이브리드에다가 리튬이온 전지를 먼저 적용을 했습니다. 자동차 히스토리를 보시면 거기서 일단 아까 말씀했던 과정이랑 똑같이 신뢰성을 먼저 확보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확보를 합니다. 그게 다 되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보통 한 30%에서 한 70% 정도까지 충방전을 합니다. 그다음에 일렉트릭 비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배터리 일렉트릭 비클은 보통 10%에서 90%나 혹은 80%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걸 많이 쓴다는 거는 그만큼 성능이 빨리 악화된다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신기술이 나오면은 일단 하이브리드에 먼저 적용을 하겠죠. 네. 그런데 처음부터 이걸 EV에 적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건 제 귀에는 하고 싶다로 들리는 거지 할 수 있다라고는 아직 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배터리 업체는 27년에 양산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 세미나도 가봤거든요. 뭐 이른바 슈퍼 프리미엄카 뭐 이런 쪽 차량들부터 해서 뭐 적용을 하겠다. 그 전문님 말씀 들어보면 그거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기술적인 얘기긴 한데 네. 제가 이야기로는 네. 배터리 일렉트릭 비클은 마이너스 30도에서 네. 시동을 시동을 걸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를 이쪽 분야에서는 콜드 크랭킹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전해액이라는 거는 네. 전해액 중에 가장 어는 온도가 낮은 것이 이제 전해 질과 용매가 있는데 용매 중에서는 가장 나는 게 디메칠 카보네이트라는 게 있는데 그게 마이너스 27도 정도의 업니다. 근데 그 얘기는 결국 마이너스 30도에서 시동이 걸리는데 애로가 있겠죠. 네. 네. 네, 그래서 그걸 해결하려고 다른 아주 작은 첨가제를 넣습니다. 프로피오네이트 계통의 첨가제를 넣는데 그걸 통해서 시동이 걸리는 게 지금의 일렉트릭 비클입니다. 그런데 이게 액체일 때 이 정도입니다. 근데 전고체라는 건 이걸 고체화시키겠다는 얘기고요. 네. 네. 그러면은 훨씬 더 이온의 이동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지난 20몇 년 동안 검토를 해서 인류가 전액으로 쓸 수 있는 모든 걸 다 비교를 했을 때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고요. 왜냐하면은 낮은 온도에서 얼지 않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높은 온도에서 쉽게 분해됩니다. 그래서 고온 특성에 또 문제를 일으키기 네, 때문에 네. 그 양쪽을 양립시킨다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전고체 전지는 일단 그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황산 리튬을 써야 됩니다. 황화물을 써야 네네. 되기 때문에 그거의 가격도 굉장히 높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높은 쪽에서 시작할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뭐 아까 캐즘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것들은 결국은 범용화 시대에 지금 접어들어 있는 시기에 이제 이미 와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리튬이온 전지의 가격은 지금까지도 굉장히 낮아졌지만 앞으로도 상당히 낮아질 여기가 있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더 낮은 가격으로 진입을 해야 되니까 네. 상당히 난이도가 높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그것이 만약에 진짜로 퍼지려면 지금의 리튬이온 전지가 걸어왔던 것처럼 하이브리드, 그다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혹은 뭐 전동 공구 이런 수순을 밟으면서 전지 자체에 대한 그 회사 자체에 대한 신뢰성이 확보가 되면서 데이터가 축적이 되면서 퍼져나가는 순서들이 저는 지금까지 경험했던 바로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뭐 제가 하여튼 옆에서 이렇게 좀 종합해 보면 전고체 전지가 실제로 상용화되기에는 시간도 오래 걸릴 거고 또 시장이 열린다 하더라도 매우 제한적으로 아마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일단 뭐 그 정도로 하여튼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예. 요거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한국 배터리 산업이 이제 성장해온 걸 뭐 30년 가까이 지금 봐오신 건데 처음 이렇게 일본에서 막 기술을 이전받고 뭐 소재로 사오고 뭐 이런 그 시절과 비교했을 때 한국 배터리 산업 지금 모습 어떻게 보입니까? 그때 기대했던 모습인 것 같고요. 처음부터 이 정도 산업이 될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저는 당연히 지금보다 빠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왜 그렇게 보였어요? 그때 각 고객사들의 계획은 네. 지금 이 상황이 한 5년, 10년 전이 될 거라는 계획을 다들 갖고 계셨었고요. 굉장히 늦어진 거죠. 그렇군요. 그만큼 준비를 했었고 오래 걸렸던 것도 있죠. 그리고 지금 뭐 힘들기 때문에 캐즘이라는 얘기 많이 나오고 있지만은 그 중간에는 네. 사업부를 없애겠다는 얘기도 많이 나왔었고 네. 네. 그러니까 훨씬 더 지금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 한국 전지회사는 다 갖고 있었습니다. 하여튼 뭐 말씀을 듣다 보니 그 어쩌면 그 배터리 산업의 이제 성장사를 계속 이제 좀 봐오면서 뭐 온갖 이 변화의 과정 또 고난의 과정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직접 겪거나 또 옆에서 이제 봐오신 입장이라 정말 한국 배터리 산업에 굉장히 애정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제가 사실은 아까도 말씀했지만 예. 뭐 사업 개발, 상품 기획 이런 네. 게 제 업무이기 때문에 예. 이제 저 같은 경험을 한 사람이 많지는 않다고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뭐 배터리 업계 내에서도 어떤 특정 소재 기업에 있거나 또는 뭐 특정 분야에 있고 또 어떤 개발 프로젝트에 있었다 뭐 이런 분들은 많이 있지만 뭐 이게 이제 일종의 이제 상사 쪽에 계셨고 다양한 소재 뭐 이런 또 사업 관련한 사업들을 이제 개발하는 기획하는 업무들을 두루두루 하시다 보니 이게 배터리 산업이 하여튼 되게 다양하고 이제 폭넓게 경험을 하면서 이렇게 지식을 축적해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오늘 이야기가 되게 재밌습니다. 이런 생각이 또 들어요. 근데 한국 배터리 산업 이제 많이 성장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맨날 뭐 또 언론에서 나오는 게 중국 배터리 산업에 밀린다. 또 뭐 중국에 이제 뭐 어떤 새로운 배터리가 나왔다 그러면 야 한국 배터리 산업 이렇게 위험하다, 무너진다. 뭐 이런 식의 보도들이 또 심심찮게 나오거든요. 일단 큰 틀에서 한국 배터리 산업의 경쟁력, 특히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그리고 중국 배터리 산업과의 이제 뭐 경쟁 구도 속에서의 경쟁력 이런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자동차 회사들, 특히 세계에서 한 15위권 안에 드는 자동차 회사들은 예. 누적된 데이터가 확실하게 확보되어 있지 않은 배터리를 일렉트릭 비클에 채용하는 것은 진행할 수 없는 일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난 몇십 년 동안 한국의 새 회사들은 누적된 데이터를 통해서 발전을 통해서 얼마나 그 노력이 가격을 낮게 제시할 수 있는지를 입증을 해온 회사들이고요. 네. 지금 중국 회사들 중에 그런 게 입증되어 있는 곳은 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중국 시장 밖에서 중국 시장 밖 중국은 그리고 뭐 다들 인식을 좀 안 하셔서 안타깝다고 생각하는 거는 중국은 극단적인 정부의 지원책이 있었고요. 한국에서는 자꾸 지원금만 얘기하시는데 중앙정부의 지원금은 당연히 중국도 한 1,000만 원 정도 계속 있었다가 최근에 없어졌고요. 근데 중국은 자동차 번호판 값이 한 1,000만 원 합니다. 그 다음에 번호판을 받으려면 한 1년 반에서 2년은 기다려야 됩니다. 그걸 면제해 줍니다. 전기자동차를 구매할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보통 일반 자본주의 국가에서 줄 수 있는 혜택이랑은 사실은 비교 자체가 되지 않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차를 사려고 했을 때 1년 반, 2년을 쉽게 기다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번호판 값까지 면제해 주는 것도 쉽지 않은 얘기이기 때문에 그 혜택을 지금도 주고 있고요. 네. 네, 그것도 오로지 중국 회사에게만, 중국 자동차 회사와 중국의 배터리를 탑재한 회사에게만 그런 혜택을 받고 지금 규모를 키운 거고요. 네. 이제 그걸 통해서 외국으로 그 큰 규모로 활용해서 지금 나가려고 하다 보니 이제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어그레시브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거는 반대로 얘기를 하면 지난 10년, 20년 동안 네. 누적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누적된 데이터가 있지 않으면 본격적으로 메이저로서는 채용을 하지 않는 세계 15위권 안의 자동차 회사들의 문화를 알기 때문에 네. 그거를 역으로 적극적으로 지금 얘기를 해서 들어가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하셨던 개발 단계처럼 네. 사실은 자동차 회사들은 그렇게 이노베이션한 기술을 처음부터 입증이 되었는데 채용하거나 그거를 뭐 판매하거나 이런 걸 할 수가 없는 게 자동차라는 거는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 우리가 쓰는 물건 중에서 가장 생명이랑 직결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도입해서 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혁신을 위해서 모험을 할 수는 없다. 예. 그렇군요. 뭐 중국 정부가 기존의 내연기관차 시장에서는 뭐 기존에 이제 뭐 세계적인 그 선진국 자동차 업체들을 따라잡을 수 없었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전기차로 들어가면 자기네들이 선진입해서 이제 좀 판을 바꿔볼 수 있겠다. 뭐 이런 판단을 했던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 중국 정부가 이제 이런 뭐 전기차 또 배터리 이제 그 밸류 체인을 구축할 때 그 대기질이 워낙 안 좋았잖아요. 뭐 지금도 안 좋지만, 그래서 이제 이 대기 오염 문제를 뭐 대대적인 이제 전기차 도입을 통해서 좀 개선해보고 싶었던 목표도 있었던 것 같고, 어찌 보면 굉장히 정부가 주도적으로 만든 시장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예, 그리고 막대한 이제 보조금이 집행이 됐고, 예. 중국 업체들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이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해외로 나가려고 하는데, 그게 지금 중국 내에서 통했던 그런 수준을 가지고는 뭐 해외 유수 자동차 메이커들의 뭐 채택되기가 쉽지 않다. 뭐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신 거죠. 예. 근데 제가 이 과정에서 조금 드는 의문은, 물론 중국에서 조립되고 생산되는 자동차 메이커들이긴 하지만 뭐 테슬라를 비롯해서 또는 유럽의 뭐 벤츠, 볼보, 폴스타 뭐 이런 업체들의 그 전기차에는 중국산 배터리들이 다 장착돼서 그게 이제 미국이든 또는 뭐 유럽에도 수출되고 일본 한국에도 들어왔고 뭐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지금 세계 각국으로 침투할 수는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게 얼마나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네. 외국 기업 중에서 중국의 100% 지분을 가지고 진출한 자동차 회사는 테슬라가 유일합니다. 거기에는 조건이 있었다고 이해하고 있고요. 그 조건 중에 하나는 반드시 중국 배터리를 쓸 것. 네. 거기서 만드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리고 절반 이상은 중국 배터리 메이커가 만든 배터리를 쓸 것. 수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네. 그거를 맞추기 위해서 무리해서 LFP를 채용을 하기 시작했다는 걸로 알고 있고 초창기 LFP는 중국 내에서 판매가 전부 다 이루어졌고요. 네. 그런데 LFP라는 거는 뭐 여러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뭐 다들 아시다시피 저온 특성이 굉장히 안 좋은 면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어느 정도 팔려 나가다가 중국 안에서도 LFP 채용된 그 테슬라를 쓸 바에는 차라리 그냥 BYD를 사자는 게 이제 많이 형성이 되면서 중국 내에서 판매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걸 결국은 이제 반은 써야 되니까 쓰기 위해서 그거를 수출기를 알아보던 중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부 보조금도 IRA 있지만 사실은 주정부 보조금도 또 그만큼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주정부들 중에서는 전기자동차 가격이 낮아야지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게 이제 LFP를 채용한 것들은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맞춰서 이제 판매를 했었고요. 한국도 일시적으로 이제 그래서 좀 들어왔었고, 말씀하신 유럽도 나갔고, 그랬는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몇 년 써보니, 조금은 이제 계속해서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겨울에 문제가 있고, 이런 걸 알게 된 거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계속 의무적으로 써야 되는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이야기로는, 그 테슬라는 EV도 하지만, ESS로 특히 메가팩이라고 해서, 네네. 굉장히 대형의
배터리를 만드는데 그거를 이제 미국 다음으로 상하이에다가 네. 그 공장을 만듭니다. 이제 그게 만들어지게 되면 아마 의무 사용해야 될 그 LFP 쪽은 그쪽으로 빼서 이제 그거에 탑재시켜서 사용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나머지 회사들 말씀하신 메르세데스나 뭐 아니면 BMW나 이런 쪽의 LFP 채용에 대해서는 아마 제일 컸던 거는 현재도 이미 그 나오고 있는데 많은 자동차 OEM들이 경쟁력 있는 EV를 못 만드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손익 면에서 가격을 최대한 배터리를 통해서 낮추려고 실제로는 배터리 이외에서 낮춰야 될 게 많은데 네. 그 능력이 너무 부족하니까 그걸 낮추려고 좀 몇몇 회사들이 도입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일시적으로? 예. 예. 일시적으로 뭐 LFP 배터리 성능이 떨어지는 줄은 알면서도 상대적으로 좀 싼 배터리를 채용해서 일단 좀 팔아보자. 예. 싸게. 예. 왜냐하면 지금 아시다시피 EV를 판매하면서 실제로 이익을 내는 회사는 아마 한두 군데에서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 회사들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네. 조금이라도 도움 받아보자. 그리고 뭐 제 관점에서는 EV에 그렇게 진심은 아니었던 회사들인 거죠. 사실 뭐 저도 그런 이야기를 제 선대인 TV 라이브 방송에서 많이 했는데 LFP 배터리는 그러니까 싼 배터리를 채용해야 되는 일정한 시기가 지나고 나면 적어도 EV용으로는 쓸 자리가 별로 없을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전무님도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예, 그렇게 보고요. 네. 대신에 니켈 가격이 뭐 $30, $40, $50가 안 된다고 단언할 수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니켈이 폭등하던가 이렇게 되면은 또 LFP를 쓰고 싶어 쓴다기보다는 이제 너무 부담이 커지니까 그런 쪽에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예비 준비 정도의 역할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LFP의 장점이 부각되는 거는 대형 ESS입니다. 네. 예, 대형 ESS는 LFP의 장점이 충분히 부각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거나 이제 전기차용으로 봤을 때 LFP 배터리의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뭡니까? 그리고 한국이 주로 만드는 뭐 흔히 삼원계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그런 배터리들하고 이렇게 비교했을 때 장단점, 그리고 앞으로 확산되는 전기차 시장에서 한국 배터리가 우위를 나타낼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좀 비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결정 구조나 화학 구조가 있는데요. LFP라는 거는 리튬 이온이 들어가고 나가는 게 굉장히 협소한 면적으로 들어가고 나가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리튬 이온이 들어갈 수도 없고 한꺼번에 많이 나올 수도 없고요. 그 문제 때문에 이제 30분 이내에 충전하는 거는 불가능하고요. 충전 속도가 매우 느리다. 예, 어떤 노력을 해도 30분 이내에는 할 수가 없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저온 특성도 보통은 한번 충전해서 끝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차를 운행한 걸로 주행거리를 발표를 하는데 실제 우리가 일상에 쓰는 환경 아침에 출근해서 한 1시간이나 30분 운전해서 회사에 도착하고 다시 세워놨다가 다시 오고 이런 식으로 운행을 해보면 겨울철에는 발표되는 연비의 거의 뭐 절반 정도 네. 밖에 나오지 않는 왜냐하면 활성화가 되려면 처음에 따뜻해져야 돼서 따뜻해지기 전까지 한 20분 정도는 LFP는 제대로 된 성능이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저온일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는 거고요. 근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느냐? 화학 구조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건 어렵다고 보고 NCM, NCMA, NCA 이런 류의 것들은 층상 구조라는 게 위하고 아래에선 리튬이온이 들어갈 수 없지만 동서남북 사방에선 다 리튬이온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많은 리튬이온이 들어갈 수 있고 리튬이온의 양을 많이 넣을 수 있고 한꺼번에 많이 빠져나올 수 있기 때문에 충반전 속도도 노력하는 거에 따라서 아마 처음에는 한 15분, 그 다음에 나중에는 한 10분, 요 정도 언저리까지는 이제 훨씬 더 충전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여지가 아직 남아 있고요. 인터 배터리 때 보니까 SK온은 한 뭐 7분 이내까지 뭐 단축해 보겠다 이런 발표도 하더라고요. 이제 자동차 회사들이나 전지 회사들이 이제 어떻게 발표를 많이 하냐면 10%에서 80%까지 충전할 때 이런 식으로 많이 발표를 하시거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 0에서 100%까지를 놓고 얘기를 하고요. 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이 시간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자, 충방전 속도가 느리다. 그리고 저온 환경에서 LFP의 기능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 뭐 또 하나는 LFP의 원료는 산화철입니다. 네.
리사이클링 하려면 산화철이 비싸게 팔려야 됩니다. 그런데 산화철은 그냥 철이기 때문에 고철 아닌가요, 나중에? 예, 굉장히 낮은 가격이기 때문에 리사이클링 하는 비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실 비용이 더 드는 거죠. 예, 그래서 리사이클링을 할 수가 없는 거고요, 비즈니스적으로. 네. 그거를 정부가 다 부담하기 너무 큰 돈이 되기 때문에 네.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이게 진짜로 자동차용으로 쓰이려면 클로즈 루프라는 얘기가 많이 되듯이 이게 사이클이 돌아가야 되는데 네. 이제 그게 또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네. 그 자연순환 체계에서 뭐 도저히 이렇게 어찌 해볼 수 없는 단점을 갖고 있는 거네요. 네, 그리고 리사이클링이 의무화되면 될수록 LFP는 그 당장 그 전기차에 이제 장착할 때는 몰라도 그 배터리를 다 쓰고 나서 그러니까 생애 전주기 관점에서 보면 그걸 리사이클링해서 뭐 하는 비용까지 따지면 절대 싼 배터리도 아닌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 배터리를 왜 한국 언론이나 증권가에서는 앞으로 대세가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걸까요? 리튬이온 전지가 대세가 되기 전입니다. 2000년 정도에는 네. 리튬이온 전지는 폭발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네. 니켈 수소전지가 대세가 될 거라고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모든 언론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당시 네. 신문은 보시면 그렇게 나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그런데 네. 한국이나 일본의 회사들은 특히 한국 회사들은 그 위험하다는 하이니켈의 위험성을 아까 말씀드렸던 노력을 통해서 네. 그걸 안전하게 관리를 하는 능력을 키웠고요. 그래서 이걸 극복해서 지금 만들었기 때문에 그 당시의 비난과 어려움에 비하면 제가 지금 보는 뭐 말씀하신 내용들 정도는 네. 충분히 이겨낼 만큼 더 많은 어떻게 보면 잠재력, 네. 내구성을 갖고 있는 게 이미 한국의 전지 회사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뭐 결과로서 보여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거꾸로 보면 그 이제 전문의님 말씀하시는 그 20년 전 뭐 이럴 때는 이게 리튬 이온 배터리가 정말 될 거냐 그리고 정말 이렇게 안전하면서도 그 성능이 좋은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느냐에 대해서 좀 확신을 가지기가 힘든 상황이었잖아요. 사실 그때 완성돼 있었던 기술도 아니고. 근데 지금은 이게 뭐 양산에서 굉장히 많은 이제 전기차 모델들이 이제 탑재가 되고 있는데 그런 걸 뻔히 보면서도 저는 이제 답답한 게 왜 그리고 LFP 배터리의 이제 그런 어떤 그 태생적 한계라는 게 분명한데 왜 이 한국 배터리 산업이 저 중국의 LFP 배터리에 밀려날 것처럼 하는 그런 언론 보도라든지 그 증권가 애널리스트들은 나름 그래도 뭐 어떤 섹터나 그 분야에 관해서는 대부분 전문가라고 인식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 사이에 왜 그런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나오는가 하는 거. 그게 저는 궁금하다는 거죠. 네.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네. 전기자동차용 배터리라는 건 네. 누적된 데이터가 있지 않으면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 15위 안에 드는 자동차 회사들의 일렉트릭 비클에 라인업을 해가지고 LFP가 채용된 거를 보시면 상당히 비율이 낮고요. 네. 그 얘기는 데이터가 축적되기는 쉽지 않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결국 지금까지 축적된 데이터를 갖고 있는 쪽에서 신뢰성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네. 그쪽이 확산될 확률이 훨씬 높다고 보는 게 상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셔서 이제 제가 뭐 떠오르는 데이터는 뭐 LFP 배터리가 이제 계속 뭐 대세가 될 거라고 이제 하는 주장이 사실 데이터로 입증되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시장이야 뭐 워낙 이제 뭐 LFP 배터리 특히 비아디 전기차가 최근에 와서 많이 팔리니까 뭐 통계상에 이제 그렇게 나타날 수 있는데 유럽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뭐 예전에 LFP 배터리 점유율이 한 뭐 1, 2%이던 게 겨우 한 4, 5% 정도로 올라온 수준이고 비중이 오히려 미국 같은 경우는 봤더니 한 3, 4년, 4, 5년 전에 점유율이 뭐 14%까지 갔던 게 그 사실 테슬라에 이제 그 장착된 배터리라고 주로 생각이 되는데 그게 오히려 한 최근에 오면 6%, 5% 수준까지 떨어졌더라고요. 사실 이제 한국 배터리가 더 많이 장착되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아니 이런 흐름을 딱 보면 이걸 도저히 LFP 배터리가 대세가 된다는 주장을 할 수 없는데 그 데이터와 전혀 맞지 않는 정말 소설을 지어내는 듯한 주장이 너무 난무해서 제가 답답해서 이제 여쭤본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근거로 말씀드리면 한국의 배터리 3사는 앞으로 탑재될 것들 지금 개발하고 있는 거는 대부분 2027년에서 2029년 사이에 양산할 전지를 지금 개발합니다. 네.
근데 거기에 메이저는 LFP는 없습니다. 뭐 그 말로 일단 정리하는 걸로 하고요. 자, 근데 LFP 배터리가 보통 이제 안전성 측면에서 이 국내 배터리들보다 대체로 뛰어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정작 실제로 보면 중국에서 팔리는 전기차들에서 뭐 불났다 이런 그런 뉴스나 또 사진들이 진짜 많이 올라오잖아요. 이건 네. 왜 그런 걸까요? LFP가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거는 네. 안전성 규격은 4가지가 있고요. 과충전, 열충격, 그다음에 지르기, 네. 부러뜨리기. 순수 한국말로 하면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네네. 근데 그 중에서 부러뜨리는 거랑 찔렀을 때 연기가 나도 EV용은 채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화재가 나면 안 됩니다. 그런데 LFP는 연기도 안 납니다. 찌르거나 부러뜨렸을 때. 그래서 안전성이 좋습니다. 그런데 과충전, 열충격에서는 NCM, NCA, NCMA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지를 만드는 능력, 균일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는 능력이 있으면 NCM이나 NCA를 써도 찌르거나 부러뜨렸을 때 연기 나는 거에서 더 이상 번지지 않게 할 수 있는 거고요. 반면에 LFP를 써도 전지를 제대로 만들 능력이 부족하면 찌르거나 부러뜨렸을 때는 연기도 안 나지만 과충전이랑 열충격이 있게 되면 네. 화재가 나거나 연기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LFP를 쓰더라도 네. 말씀드렸던 열충격이나 과충전 상태가 되면 문제가 많다는 거는 전지를 만드는 능력이 부족할 경우에는 4개 중에 2개가 아무리 좋은들 2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네. 문제가 되는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게 LFP 배터리가 ESS용으로는 상당히 많이 네. 예, 그건 뭐 이유가 뭔가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전에는 EV용에서 안전성 4개가 패스가 되면 ESS용에서도 그냥 그걸 수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ESS 중에서 최근에는 5층짜리 건물만한 10층짜리 건물 아주 거대한 ESS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찌르거나 부러뜨릴 일은 거의 없지만 네. 만에 하나 생겼을 때 연기 나면 사람은 회피하니까 사람이 인적 문제가 되진 않지만 재산상의 피해가 너무 클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새로운 규격을 추가했습니다. 대형 ESS에 대해서는 네. 찌르거나 부러뜨릴 때 연기도 나지 말 것. 근데 그거는 NCM으로 하기에는 할 수 없는 건 아닌데 하기에는 상당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ESS를 한번 설치하면 수명이 굉장히 깁니다. 네. 왜냐하면 계속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몇십 년 정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사이클링에 대한 부담이 훨씬 덜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LFP에 대한 단점은 네. 조금 크게 부각이 안 되고 갖고 있는 장점 2개가 좀 크게 부각되는 게 굉장히 큰 대형 그 ESS 시장에서는 LFP가 조금 필요하기도 하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ESS 시장으로는 중국산 LFP 배터리가 많이 침투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중국 시장 밖에서. 근데 그거는 정치적인 문제가 최근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산에 대해서 지금 각 경제 블록화에서 네. 어떻게 할지 그건 의존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최근 제가 이야기로는 중국산이 아닌 걸 쓰고 싶어 하는데 네. 근데 ESS는 그러니까 LFP가 필요한데 사실은 중국 이외에 지금 LFP 배터리를 양산하는 곳은 거의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요구들이 한국의 전지 회사들한테 지금 들어오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저희한테 중요한 게 뭔가라고 생각해 봤을 때 경제 블록화 중에서 앞으로 가장 포션이 경쟁 어떻게 보면 성장률이 가장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북미 시장입니다. 네. 북미 시장에 한국 회사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 면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국 회사들이 준비가 90 정도 돼 있는 것 같은데 근데 100이 되어 있어야지 그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90 정도 돼 있는데 100이 준비돼 있어야 효과를 볼 수 있다. 예. 근데 그건 구체적으로 좀 어떤 의미인가요?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LFP 같은 경우도 LFP로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시장에서 파일을 많이 가져오려면 네.
어떻게 보면 누적된 데이터가 필요한 거죠. 근데 지금 한국은 LFP에 대해서는 누적된 데이터가 아직 확보되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금연이 이제 지금부터 열심히 만드셔야 되는 거고, 근데 EV처럼 오랜 데이터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 데이터 지금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양산 준비가 아직 완전히 돼 있지 않죠. 근데 그런 걸 해야 되는 게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EV 같은 경우는 EV를 일단 북미에서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배터리를 북미에서 만들어야 되고, 전해액이란 분리막을 북미에서 만들어야 되죠. 네. 그리고 이제 양극 활물질과 음극 활물질은 한국에서 만들어도 되는데, 문제는 사실은 이걸 쉽게 설명하면 양극 음극은 지금 어떤 상태냐면 벼는 중국 벼를 쓰고 있고요. 도정을 중국에서 해오고요. 한국에서 소수로 밥을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화가 나는 비유네. 네, 이걸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네. 벼를 일단 중국에서 하면 안 되고요. 근데 그거는 지금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근데 도정을 반드시 도정기를 사다가 한국에서 해야 되는데 현재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순수 도정을 할 수 있는 회사는 한국에 지금 한 두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그 전구체라는 게 캐퍼가 굉장히 부족하고요. 그래서 아까 부족한 게 하나는 그거고, 음극재는 벼는 구해올 곳이 있을 것 같은데 도정에 대한 대안은 지금 현재 없고요. 밥솥만 많이 준비되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양극과 음극에 지금 비어있는 이 두 부분, 도정기, 도정에 대한 기술, 이걸 확보를 해야만 북미에서의 지금까지 90% 준비해온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해한 게 맞으면 벼를 국내에서 뭐 재배할 수 있다. 이 말은 뭐 광물 같은 것들을 중산이 아닌 예. 다른 쪽에서 이제 다 소싱할 수 있다. 예. 그런데 그 양극재에 들어가는 리튬과 섞기 전에 그 전구체, 각종 광물의 이제 반죽이라고 볼 수 있는 전구체는 현재로서는 중국을 완전히 탈피해서 전구체를 만들 수 있는 업체가 몇 개 안 된다. 네. 그리고 음극재는 아예 그런 것 자체가 어렵다,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음극재는. 예. 네, 그러니까 중국을 벗어나서 그 음극재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없다? 예. 오. 그건 조금 우리가 깊이 생각을 못 해본 문제인데요. 왜냐면 지금까지는 밥솥만 갖다가 집에서 밥 해 먹었으면 됐습니다. 굳이 도정을 집에서 안 해도 됐던 거죠. 그런데 갑자기 도정을 해야 되는 걸로 바뀐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도정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는 거고, 그래서 2년을 유예해 준 걸로 이해를 하고요. 그 FEOC 규정에 따르면 그 중국 자본의 지분율이 25% 미만이면 FEOC 규정에서 하여튼 뭐 벗어날 수 있는 걸로 그렇게들 많이 이해들 하고 있는데, 그 중국 자본의 지분율이 하나도 없어야 되나요? 두 가지 관점이 업계에서 지금 있는 것 같고요. 네. 5월 6일 날 미국 재무부가 발표한 내용은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들은 삼각형으로 보고 있고요. 삼각형이면 아리까리하다. 네. 네. 24년 5월 6일 날 발표된 확정 가이던스에는 네. 직간접적이라고 써있기 때문에 직간접. 네. 지금 모호하다고 보는 관점이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의 회사들은 그렇게 보고 있고, 모호하기 때문에 해석을 제대로 하기가 되게 어렵다는 건데, 반대로 얘기하면 만약에 안 주면 어떡할 거냐는 관점이 더 업체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은 네. 지금 한국에서 얘기되고 있는 건 중앙정부 IRA 보조금 7,500달러만 언급되고 있는데, 사실은 그걸 못 받게 되면 주정부 보조금 5,000에서 10,000달러 사이도 또 못 받기 때문에 네. 거의 15,000달러 정도를 소비자가 받을 수 없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네. 그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느냐. 완성차 업체 입장에서. 예. 네. 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완성차 회사들한테 27년 1월부터 어떻게 할 건지 보고서 써라. 라고 요청을 했고, 네. 그것도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주기적으로 또 업데이트를 해라. 라고 좀 요청을 하기 때문에, 만에 하나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지금 요청은 이제 점점 더 FEOC 0%를 요청하는 고객들이 지금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의 자동차 회사도 최근에 FEOC 0% 요구하는 회사들의 숫자가 지금 늘어나고 있고, 그 관점에서 놓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그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90%까지 끌어올렸는데, 그리고 앞으로도 EV랑 배터리랑 전해액이나 분리막을 미국에 엄청 투자를 멕시코나 뭐 북미에 할 건데, 그 모든 걸 다 했을 때 이 모호함 하나 때문에 만약에 받지 보조금을 못 못한다. 받는다.
예,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감당할 수 큰 있는 리스크네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보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도정기, 도정 기술을 제대로 준비를 해놓는 것이 그 리스크를 생각하면 지금 상황에 맞는 거 아닌가라고 했을 때는 좀 문제가 심각한 상황 아닌가. IRA 규정의 적용 과정에서 모호한 영역으로 일단 좀 남겨져 있기 때문에 완성차 업체들 입장에서 보자면 일종의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서 예, 가능하면 중국 자본이 적어도 이제 FEOC 규정에 부합하는 예, 그런 뭐 중국 자본이 들어가 있는 전구체 업체 걸 쓰기가 되게 부담스러워지겠네요.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그 예. 말인즉슨 예, 중국 자본이 안 들어간 그냥 국내 순수 전구체 업체들에 대한 전구체 니즈가 상당히 커질 수 있겠다. 이런 예상이 좀 되네요. 예. 예, 일단 LNF도 그 LS하고 지금 전구체 합작 공장을 하나는 만들었고, 예, 이미 예. 뭐 시작을 해서 네.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캐파를 구축할까 말까 좀 고민하고 있는 예, 단계인 것 계속 같은데. 더 논의를 하고 있고요. 예, 근데 LNF는 사실은 JH케미컬이라는 자회사에서 전구체 양산을 10년 정도 했던 네, 아까 계속 신뢰성, 누적 데이터 이런 말씀 드렸는데 그게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시간만 있다면 이제 결정만 하면은 증설을 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 LNF는 그 전구체를 생산해서 양극재를 만들기 위한 내재화 물량으로 일단 쓰려고 하는. 예. 예, 그걸 뭐 대략 캐파에 어느 정도까지 그 내부 물량으로 조달을 하려고. 그거는 아까 말씀하셨던 상황에 따라서 충분히 바뀔 수 있기 때문에요. 네. 최근 그 문서에 대한 고객들의 해석들이 점진적으로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저희가 뭐 이렇다 저렇다 하고 얘기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단지 이제 제가 감지하고 있는 거는 니켈 가격이나 지금 리튬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IRA FEOC 0%인 것들과 아닌 것들의 지금 가격이 달라지고 있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리미엄이 좀 붙기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뭐 향후에 이제 그 가격들이 중국 시장하고 중국 바깥에서 유통되는 물량의 시장이 가격이 달라질 수 있다. 예, 일단 금속 가격으로 그런 것은 제일 먼저 반영이 되니까 네, 금속 가격으로 시작해서 뭐 전구체 가격, 네, 뭐 양극재 가격 이런 쪽으로 변화될 수 있는데 그건 보통 쇼테이지 상황이라는 얘기를 네. 의미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구체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IRA에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전구체 수량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쇼테이지 상황입니다. 지금도? 예. 사실 뭐 전구체뿐만 아니라 뭐 많은 소재의 경우에 뭐 일반적으로는 그냥 중국 시장까지 포함해서 다 글로벌 평균 내서 뭐 공급 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걸 뭐 말씀하신 대로 그 북미 시장만 놓고 보면 또는 뭐 북미 시장뿐만 아니라 그 중국 이해 시장을 놓고 보면 그러니까 쇼티지인 소재들이 엄청 많대요. 그리고 뭐 지금은 아니어도 1, 2년 향후 1, 2년, 2, 3년 안에 뭐 극심한 쇼티지 상황을 보일 그런 소재들도 되게 많아 보이고 대부분의 소재들이 좀 그래 보이기도 하고요. 네, 그 중에 제일 심각하다고 제가 생각하는 게 네, 바로 음극재를 만드는 흑연을 만들 때 중간 공정인 구형화 공정에 네, 대한 것은 설비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술도 없다는 게 전구체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 회사도 그렇게 한데 몇몇 회사가 기술을 갖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신뢰성이 확보된 데이터도 확보돼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투자 의사결정에 대한 문제인 거고 증설 시간에 대한 문제인 건데 음극재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기술 자체가 없습니다. 근데 앞에서 말씀한 구형화 기술이란 건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흑연을 광석에서 캐게 되면 예. 이렇게 이걸 영어로 플레이크 그래파이트라고 하는데 인상 흑연 내지는 인편상 흑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이걸 요대는 쓸 수가 없어서 이거를 사용하기 위해서 스테인레스 스틸로 이루어진 프로펠러 같은 걸로 여길 칩니다. 그럼 얘가 그래파이트의 특징이 잘 안 끊어지니까 접힙니다. 이걸 계속 치면은 조금씩 접히는 거죠. 계속 다음 공정으로 하면서 점점점 접히는데 이제 접히게 되면 문제가 리튬 이온이 이게 나중에 전지에 들어갔을 때 리튬 이온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접힌 부분이 왔다 갔다 하면서 펴집니다. 그럼 펴지면은 팽창되고 수축되는데 팽창과 수축이 되면서 떨어지게 됩니다. 떨어지게 되면 전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명이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연흑연만 쓰게 되면
수명이 떨어지니까 인조흑연을 그동안 많이 섞었었습니다. 인조흑연은 홀타르나 석탄이나 석유를 1000도 정도에다가 구우면은 이렇게 잘게 쪼개져 있는 니들 콕스로 만들어집니다. 이 콕스가 된 거를 인조흑연은 이거를 이렇게 뭉쳐서 동그랗게 만든 다음에 이걸 접지 않았죠. 이 접지 않은 상태에서 3000도에서 소송을 합니다. 그러면 얘는 인조흑연이 됩니다. 네, 네. 그런데 얘는 접지 않았기 때문에 팽창률이 덜한 거죠. 그래서 수명이 우수합니다. 근데 이 자연에서 캔 거는 결정화도가 높기 때문에 얘가 용량이 더 높습니다. 근데 얘가 더 수명이 우수한 거죠. 그리고 가격이 얘가 더 싸죠. 왜냐면 얘는 1000몇백 도에 굽는데 보통 1300도 전후에 굽거든요. 근데 얘는 1000도에 구운 다음에 3000도에 구우니까 두 번을 소송해야 되는 거예요. 예, 네. 얘가 훨씬 더 공정 코스트가 높으니까 얘가 이제 가격이 좀 높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기본적으로는 수명이 좋죠. 자동차용은 2000사이클을 만족을 해야 되니까 이걸 많이 섞고 이걸 조금 섞었었던 게 지금까지 대부분의 일렉트릭 비클의 음극재 조성입니다. 예, 그런데 사실은 할 수만 있다면 이 처음에 캤던 인편상 흑연을 그냥 잘게 자릅니다. 이걸 잘게 잘라서 네. 이거 그냥 동그랗게 뭉칩니다. 이걸 소송을 해버리면 얘는 천연흑연이니까 근데 얘는 접지 않았으니까 얘는 수명도 좋고 용량도 좋을 수 있죠. 그러네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지금 해보려고 지금 저희는 챌린지를 하고 있는 거고요. LNF 안에서 일본의 어떤 회사랑 함께 음극재 사업을 해보려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협의 오케이. 중이고 합의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오케이. 합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모양이네요. 뭐 합의하려는 게 제 목적이기 때문에 예. 오케이. 그러면 구체적으로 합작 법인 형태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기술 이전을 받는 건가요? 뭐 어떤 형태가 되는 건가요? 협업 형태 검토안에 말씀하신 두 가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음극재 쪽 지금 기술이 많이 비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채운다라는 의미에서 상당히 좀 의미 있는 프로젝트가 될 수 있겠네요. 성사된다 그러면.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충분할지 그러니까 부족할지 조금 사실은 한국 사람으로 좀 우려가 되는 면이 있고 충분할지 부족할지는 그게 뭐 지금 유예돼 있는 27년까지인가요? 예. 예, 27년까지 그렇게 음극재를 뭐 생산해서 충분히 공급할 수 있을지 그게 걱정된다 이 말씀이죠. 예. 지금 한국 전체에서 지금 네. 이게 지금 숨겨져 있었던 내용 같고요. 지금 흑연에 대한 준비는 상당히 부족한 상태고 다들 좀 오해하고 계시는 거는 실리콘으로 흑연을 대체할 수 있다. 실리콘 음극재로 예. 대체는 아니고 뭐 그 충방전 특성을 비롯해서 성능을 좀 좋게 하는 뭐 배합 정도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전체에 들어가는 음극재 흑연의 양이 100이라면 네. 10 정도까지 최대. 예, 최대 10 정도까지는 대체할 수 있다는 게 20년 동안 한국 고객사들이 평가해보시고 개발해보시고 내린 결론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상 올리는 건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 상태고 네. 반면에 반대로 얘기하면 90을 해당하는 흑연에 대해서는 손만 준비되어 있는 상태고 예, 밥을 만들 수 있는 상태긴 한데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도정하는 게 전혀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좀 사실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인식을 할 필요가 있고요. 흑연도 그런데 뭐 중국 이해에서 많이 가져오는 거 아닌가요? 그건 벼가 준비가 잘 돼 있다는 거죠. 예, 근데 그러면 도정기는 없죠. 도전기는 없다. 예. 이때 도전기는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구형화 흑연. 네. 그 구형화 흑연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인조 흑연을 만든다거나,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인조 흑연은 증설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전기의 소모량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일단 비용 문제가 발생한다. 예. 네. 비용도 상당히 높고, 투자하는데도 시간도 많이 걸리고, 네. 그다음에 전기의 양이 아주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또 하나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CO2 발생, 그래요. RE100 네, 네. 이런데 인조 흑연은 문제가 될 소지가 높습니다. 뭐 전력비 같은 것들 때문에 그런 예, 그 1000도를 올리는 거랑 네. 3000도를 올리는 거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럼 천연 흑연 같은 경우는요? 그거 중국 이해에서 조달해서 음극재 만들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셨지만 벼는 많이 있습니다. 중국 말고도 네. 뭐 아프리카 여러 나라들도 네. 있고요. 뭐 호주도 있고 뭐 하여튼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벼는 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데 물론 거기도 더 광산 개발을 해야 되는 건 있는데 네. 뭐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천연 의견을 당연히 많이 써야 되는데 그걸 쓰기 위한 중간 공정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면 LNF가 지금 그 일본 쪽하고 협업하려고 하는 프로젝트가 잘 성사되면 상당히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가 있겠네요. 아마 한국 고객들이 네. 보조금을 제대로 받으시는데 기여하는 게 가능해지지 않을까. 이게 LNF의 향후 매출이나 이익 구조를 바꾸는데 상당히 기여할 수 있는 수준으로 커질 수 있는 겁니까? 뭐 개인적으로는 기대를 합니다. 어느 정도로요? 아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IRA 대응이 되는 네. 물질과 되지 않는 물질의 가격이 좀 세그먼트로 나뉘어질 것 같고요. 예, 그런 면에서는 기대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뭐 말씀하신 김에 예를 들면 뭐 양육제도 그렇고 나중에 뭐 지금 전해액도 그렇고 그 전해액에 뭐 딸린 뭐 리튬염이라든지 뭐 이런 등등의 소재들 또 사실은 중국 시장과 중국 이해 시장의 가격이 가면 갈수록 디커플링 될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닌가요? 예, 지금 그런 흐름이 보이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예. 자, 말씀을 듣다 보니 지금까지 그 북미 전기차 시장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한국 소재 산업이 해결해야 될 뭐 문제 크게 이제 좀 두 가지를 이야기하셨고 그 중에서 이제 뭐 전구체하고 음극재를 말씀을 하셨는데 음극재 쪽에서는 LNF가 상당한 좀 기여를 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좀 이해를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소재 가격이 중국하고 중국 이해 시장의 가격이 상당히 좀 디커플링 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이미 나타날 것 같다 이런 좀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그래도 또 짚어봐야 될 시장이 EU 시장 아닌가 싶습니다. 중국 업체들 입장에서 보면 중국 시장은 상당히 이제 좀 성숙 단계로 들어가서 성장의 여지가 크지 않은데 미국 시장은 닫혀가는 분위기고 남아있는 게 그래도 EU 시장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EU 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중국의 배터리 또는 배터리 소재 업체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런 업체들하고 EU 시장에서 한국 배터리 산업이 경쟁할 때 그 한국 배터리 산업이 EU 시장, 유럽 시장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나요? 어떻게 보세요? 유럽에서 가장 큰 자동차 회사가 미국의 어떤 회사의 배터리 EV 관련된 기술을 도입하고자 네. 대대적인 투자 의사 결정을 했다는 신문 기사가 있었습니다. 폭스바겐이 리비안 지분 투자로. 네. 그 리비안은 네. 어떻게 보면 리비안이 사용하고 있는 배터리 팩을 말씀하신 회사가 사용하게 될 가능성이 꽤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왜냐면 그게 어떻게 보면은 플랫폼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뭐는 빼고 이렇게 도입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아마 플랫폼 대부분을 그냥 그대로 가져갈 확률이 높다고 보는 거고요. 물론 지금부터 함께 개발한다고 했으니까. 네네. 근데 함께 개발한다는 거는 지금 있는 베이스를 활용한다는 거지 완전히 새로운 걸 만드는 건 쉽지 않아 보이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미국 회사는 기존에 한국의 어떤 회사의 원통 연지를 쓰고 있었고 네. 최근에는 또 한 군데 거를 이제 쓰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역시나 원통형? 예. 아마도 거기에 있는 원통형 전지들이 나중에 유럽의 메이저 회사에 어떻게 보면 플랫폼이 될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있지 않나. 네, 라고 이해가 됩니다. 네. 근데 뭐 폭스바겐이 유럽에 폭스바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다양한 뭐 자동차 메이커들이 있는데 그리고 그 회사들은 또 각각 뭐 다양한 배터리를 이제 탑재할 수 있고 또 아까 이제 뭐 저희가 LFP 배터리의 한계는 이야기를 했지만 뭐 CATL 같은 경우는 뭐 한국 같은 이제 NCM 배터리 생산해서 또 판매하고 있고 그런 CATL이 또 EU 쪽에 대규모 생산 캐파 지어서 뭐 또 진출하려는 계획도 하고 그쪽이랑은 어차피 경쟁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말씀하신 거에 네. 대한 새로운 관점을 좀 전에 말씀드린 건데 네. 배터리 일렉트릭 비클에 들어가는 플랫폼 관점에서 보면 유럽의 그 회사는 이렇게 하기 전에 본인들이 본격적으로 전용 플랫폼 만들어서 하면 상당한 많은 판매를 이룰 것이다. 이런 라인업을 갖고 그런데 실제로는 그게 거의 다 완전 실패를 했었고요. 그런 결과로 지금 다른 회사 걸 도입하자고 의사결정한 걸로 보이고요. 그 회사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회사들 물론 그 회사만 있는 거 아니지 않느냐. 그럼 예를 들면 독일의 또 한 회사, 자동차 중에서 오래된 회사. 거기는 아예 EV 전용 그 브랜드를 없애버리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팔고 있는 그 플랫폼, 그거는 경쟁력이 없다라고 판단을 한 거고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새로운 플랫폼을 도입을 한다는 거고, 그러면 지금
이게 시발점이 돼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유럽이 개발해 놓은 유럽 독일 회사들이 개발해 놓은 플랫폼들은 사실은 면밀히 비교를 해보면 미국이나 한국이 개발해 놓은 지금 최신 EV 플랫폼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같은 크기에서 심하면은 300kg 아니면 200kg 정도도 무겁고요. 공차 중량 기준으로요? 예. 그 다음에 주행거리에서 더 짧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운동 성능이 좋은 게 어떻게 보면 독일 회사들의 매력이었는데 네. 이미 한 200kg가 무거워져 버리면 그거를 극복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게 실제 판매량으로 지금 반영이 돼서 이제 브랜드를 없앤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벤츠 이야기하시는 예. 들리는데 그래서- EQ 시리즈 말씀하시는 예.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BMW iX랑 테슬라 모델 X를 비교를 해봐도 한 200kg 정도 차이가 나고요. 네. EQS SUV 걔하고 비교해도 한 200kg 차이 나고요. 예를 들면은 모델 3 모델 3의 사륜구동이랑 아이오닉 6의 사륜구동이랑 BMW i5의 사륜구동을 비교를 해보면 사실 이 세 개는 거의 차 크기가 비슷합니다. 근데 하나는 테슬라는 1850km고 아이오닉 6는 2050km고 i5는 2250km입니다. 와, 차이가 많이 나네요. 예. 그러면 그 순에서 200km씩 차이 난다는 거는 그동안 BMW가 벤츠보다 운동 성능이 좋다는 건 5 시리즈가 E 클래스보다 거의 같은 성능일 때 약 100km 정도 가벼웠습니다. 가볍기 때문에 제동거리 짧고 피칭이나 롤링이 적어서 핸들링이 우수하고 이런 것들이 됐던 건데 이제 200km가 차이가 나버리면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걸로 하면 모델 3랑 i5랑 비교하면 400km가 차이가 나는 거죠. 예, 그러면은 그동안이 축적해놨던 서스펜션이나 스티어링에 대한 노하우가 힘을 발휘할 영역을 완전히 벗어나기 때문에 독일 회사가 갖고 있던 사실은 자동차의 매력은 이번 플랫폼 경쟁에서 완전히 뒤집어졌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독일 기업들이 계속 본인 플랫폼을 갖고 고집을 할 거냐. 그런데 독일에서 가장 큰 회사가 미국 회사의 플랫폼을 쓰겠다는 얘기를 지금 한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다른 회사들도 과연 어떻게 되겠냐라고 했을 때 그 플랫폼이 앞서가는 플랫폼에 배터리를 공급하는 회사가 유럽도 결국은 거의 사용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폭스바겐이 리비안 지분 투자한 걸 그 전문님 말씀드리니까 상당히 중요한 결정이네요. 네, 저는 네. 사실은 이렇게 되길 바라고 있었고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게 유럽이 개발해 놓은 한 2, 3년 전부터 지금 출시하고 있는 플랫폼들은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본적인 배터리 일렉트릭으로서 가져야 될 경쟁력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 최근에 이제 자꾸 드는 생각은 야 이게 전기차가 보편화되는 시대로 가면 기존의 자동차 업계 판도가 굉장히 근본적으로 재편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예, 발표된 거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말씀하신 대로 역전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요. 이미 지금 나오는 차들은 면밀히 분석하면 역전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게 전기차를 조금 타보면 지금 말씀하신 그 아우디 이트론 같은 차는 선택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 비싼데 과거 내연기관차에서 보였던 그런 퍼포먼스가 제대로 발휘되지 않고 그 사실 전기차의 성능을 굉장히 많은 부분 좌우하는 건 배터리잖아요, 사실. 네. 예. 근데 뭐 아까 말씀하신 주행거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그 배터리의 성능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 좌우되는 건데 그러니까 전기차 시대로 접어들면 선택하는 기준이 많이 달라질 것 같고 거기에 적응 못하는 회사들은 상당 부분 뒤처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점점 현실화되는 것 같네요. 7조를 투자하겠다고 발표를 한 독일 회사의 의사결정. 그건 쉬운 게 아니거든요. 플랫폼을 그 정도 비용을 지불하고 글로벌 랭킹 15위 안에 드는 자동차 회사가 EV 플랫폼을 7조 원을 주고 도입을 하겠다. 라고 하는 건 지금까지 발생하지 않았던 얘기고요. 이게 발생했다는 의미는 결국은 본인들이 개발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랑 같은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일단 유럽은 이번 이 변화의 흐름에서 어떻게 보면 놓쳤다고 할까? 리튬이온 전지가 예전에 초창기에 커졌을 때 핸드폰이 주도를 했었는데요. 핸드폰이 처음에 시장이 커지게 된 거는 아날로그 핸드폰에서 디지털 핸드폰으로 변경되면서인데 그걸 유럽이 글로벌 스탠다드 모바일이라는 디지털로 제일 먼저 시작을 했었고요. 그것 때문에 노키아가 글로벌 시장을 거의 반 이상
이상 네. 쉐어를 갖고 있었었죠. 그런데 이제 CDMA라고 해서 그보다 훨씬 더 우수한 이제 디지털이 나왔었고, 그걸 이제 미국과 한국이 주도를 하면서 지금 아시다시피 뭐 갤럭시나 아이폰 네. 쪽이 주도를 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누가 유럽의 핸드폰 메이커 걸 쓰지 않지 않습니까? 사실상 몰라겠죠, 유럽과는. 예. 예. 그게 그 흐름을 놓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플랫폼 변화를 보면 이번 이 컴피티션에서 유럽은 지금 이번에 내놓은 차들 최근 2, 3년 아까 말씀드린 무게나 가격이나 주행거리를 비교를 해보면 네. 유럽이 갖고 있던 어떻게 보면 유럽 자동차 회사들의 명성, 빠르고 모든 면에서 저 높은 고객 가치를 내야 되는데 전혀 지금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면 최근에 나온 심지어 포르쉐의 마칸 EV 그거랑 지금 우리나라의 아이오닉 5N을 네. 비교해봐도 운동 성능 면에서 전혀 떨어지지 않고요. 네. 주행거리에서 떨어지지 않고요. 그런데 가격은 거의 한 5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나고요. 그러면은 승차감이 좀 딱딱해도 좀 시끄러워도 더 빠르니까 운동성이 더 좋으니까 핸들링을 더 좋게 하니까 라는 게 있기 때문에 독일의 명성이 있었던 건데 네. 그게 지금 포르쉐 매니아층 입장에서 보면 이게 이제 뭔가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태가 지금 벌어지고 전혀 있는 뭐 거고요. 차별적인 우위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오히려 그래서 독일의 뭐 아우토자이퉁 이런 그러니까 자동차를 평가해서 발표하는 네. 그런 기관에서는 지금 심각하다는 얘기를 연일 하고 있는 상태라서 이것 또한 플랫폼 개발 능력이 떨어진다는 걸 반증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유럽 아까 말씀하신 거는 아마도 기존 플랫폼의 한국 배터리 회사들이 제가 보기엔 집중하진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 그러니까 기존의 뭐 유럽 완성차 업체든 하여튼 이제 기존에 이제 그 전기차 플랫폼을 구축해서 생산해낸 모델들의 한국 배터리 업체들이 그걸 탑재하려고 그렇게 애쓰지 않는다. 예, 어차피 새로운 플랫폼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플랜은 지금 다들 보이지 않는 상태고 네. 현재 개발하고 있고 네. 아까 중국 걸 쓴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건 다 어떻게 보면 구형 플랫폼에 들어가 있는 걸 말씀하신 거고요. 네. 구형 플랫폼을 안 쓰겠다는 얘기는 오늘 폭스바겐 리비안에 대한 얘기로 이미 얘기 정리된 것 같고 그러면 신형 플랫폼에 있어서 한국 회사들은 어떻게 보면 이미 그 아까 말씀하셨던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두 회사께 오히려 전이 돼서 확대될 가능성이 오히려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 그런 식으로 유럽에 더 진출하게 되지 않을까. 한편으로는 유럽의 그런 뭐 완성차 업체들이 좀 경쟁력 있는 전기차 모델들을 한동안 생산하지 못하게 된다면 유럽의 전기차 시장 성장성이 한편으로는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까지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요. 자동차 회사들이 저가의 전기차로 판매를 하더라도 보통 한 200만 원, 300만 원 정도 대당 이익이 나와야 줘야 되거든요. 자동차를 할 때. 그걸 달성 못했던 거이고요.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보급형 차를 내놓겠다는 의미는 보급형 차로 판매를 하더라도 뭐 구체적으로 제가 그게 100만 원일지 방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IC를 판매했을 때하고 유사한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 같고 거기에 이제 사실은 로우 코발트, 하이니켈이 개발이 되면서 배터리 쪽에서도 로우 코발트의 하이니켈은 하이엔드용 EV라고도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보급형 EV 쪽에 채용이 될 상황이 된 거고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늘 어떻게 보면은 소장님도 많이 말씀하셨던 뭐 빅뱅이라고 하셨던 25년, 26년 뭐 이때 되면 지금 이제 올해부터 시작해서 이제 경쟁력 있는 보급형 차들이 각사마다 쭉 나오는 거는 이제 내는 회사들은 그 가격에 팔아도 많은 양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적자 모델이라도 팔 수 있을 정도의 수량과 가격 순이었습니다.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58,000달러, 그러니까 7,500만 원 정도 되는 게 작년에 팔린 EV의 평균 가격이고 한국은 5천만 원 정도 넘었고 이런 시장에서는 판매량이 좀 적으니까 가격이 높기 때문에 손해가 좀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수용할 수 있었던 거고 보급형 차를 이제 본격적으로 주행거리 400km, 500km 정도 나는 걸 판매하겠다는 거는 보급형 차를 팔아도 이익이 나는 구조를 만들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몇만 대가 아니라 이제 몇십만 대를 팔겠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거기서 만약에 손해를 보면 이거는 회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의미는 이제 거기서 이익을 보는 구조를 만들었다. 그 얘기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최근 500km 간다고 지금 발표한 이제 한국의 뭐 EV 보급형이 나왔는데 네. 제가 알기로는 그게 니켈 함량이 80%가 넘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뭐 지금까지는 뭐 1억 정도 되는 EV들이 그런 걸 쓰는 거 아닌가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대신에 이제 코발트 함량이 좀 더 낮겠죠. 그런 개발들이 성공을 해 나가면서 점진적으로 준비가 돼서 그러니까 준비가 된 회사들과 준비되지 않은 회사들의 이제 갭이 벌어지는 것 같고요. 준비되지 않은 회사들은 아마 뭐 브랜드를 없애거나 뭐 팔지 않거나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러면서 준비를 하겠죠. 근데 그 준비 과정에서 직접 새로운 플랫폼을 만드는 게 성공하는 회사도 있을 거고 그게 어렵다고 판단하면 누군가 개발한 플랫폼을 도입해서 운영할 확률이 있어 보이는데 이제 현재 플랫폼 개발할 때 가장 뭐 오늘 신문에도 나왔는데 소프트웨어 개발이 이제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를 도입을 적극적으로 하고 싶다는 걸 표현한 거고요. 근데 이제 유럽의 자동차 회사들의 아킬레스건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능력이거든요. 근데 그게 무슨 뭐 하루아침에 금방 높아지거나 그건 인력 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이제 그렇다고 하면은 좀 앞서가는 플랫폼을 개발한 놓은 뭐 미국이나 한국의 플랫폼을 활용할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지 않을까라는 그렇군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의 이제 우리가 흔히 캐즘 구간이라고 부르는 이걸 조금 살짝 다른 각도에서 보여주시면서 이게 결국은 전기차 가격의 문제다라고 이제 좀 정리를 하시는데 그게 결국 이제 가격으로 대부분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거죠. 예, 지금 뭐 네. 중국은 특별한 정부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부양책, 네. 그래서 이제 차별, 그래서 커진 거고요. 음. 나머지 시장들도 뭐 어느 정도 보조금이라는 게 있긴 있었지만, 그것보다는 뭐 근본적인 배터리 일렉트릭 비클의 네. 가격대가 월등히 높았기 때문에 지금 표에서 보듯이 IC가 이제 일반 이제 내연기관차인데 이 내연기관차들의 가격이 제 왼쪽에 보는 파란색 그래프의 네. 가격선입니다. 각 세그멘트별로 뭐 C 세그멘트는 SUV 기준으로 좀 큰 SUV를 말하는 거예요. 대형 SUV, 예. B 세그멘트는 그냥 중소형. 조금 중소형 어느 쪽을 비교를 해봐도 배터리 일렉트릭 비클이 회색인데 다 가격이 높았던 거고요. 네. 지금 하이브리드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는 저 하이브리드가 처음에 나왔을 때는 IC랑 가격이 꽤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하이브리드 가격이 점점 이제 그 일반 IC 가격하고 유사하게 되면서 시장이 지금 많이 커지는 상황이 최근에 돼 있는 거고요. 그동안은 배터리 일렉트릭 비클은 저렇게 높은 가격대로 이제 판매를 하고 있었고, 그거는 각 자동차 회사들이 배터리 일렉트릭 비클을 만들어서 파는 데 대한 준비가 이제 좀 완전하지 않았던 면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게 자동차 회사, 전지 회사들의 이제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이제 보급형을 본격적으로 팔겠다는 거는 보급형은 많이 팔 수밖에 없는 굿이니까 많이 팔면서는 이익이 반드시 나야 됩니다. 네. 많이 파는데 적자가 되는 걸 지속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준비되어 있는 시점에 와 있는데 지금까지는 높은 가격에 의해서 판매됐고 미국은 58,000달러, 한국은 5천만 원 이상이 대부분의 전기자동차였고요. 네. 미국은 작년 평균 판매 가격이 58,000달러였고 한국은 작년에 그 경차 빼고는 코나 일렉트릭이 4,950만 원인가? 거의 그거 빼고는 뭐 니로에서부터는 다 5천만 원 이상이었기 네. 때문에 이제 많이 팔 수 있는 레인지가 아니었던 거고요. 네. 뭐 사실 제네시스 같은 경우도 G70 같은 경우는 가솔린은 한 5천만 원대에서 한 7천만 원 안 되는 7천만 원 초반 정도 가격대인데 일렉트리파이드 모델은 거의 뭐 옵션 넣으면 9천 몇백만 원 하니까 네. 많이 팔릴 순위 아닌 네. 거죠. 네. 이제 그런 상황이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많이 팔겠다고 계획을 발표한 다음에 조금 파는 거를 캐즘이라고 하는 거 아닌가 라고 좀 생각이 드는 거고, 그러니까 실제로 많이 팔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그러니까 많이 아니지 팔 않아요. 수 있는 차들이 아닌데 그 차들에 대한 수요가 일정하게 이제 지금 둔화됐다고 뭘 캐즘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조금 어색하다 이 말씀이군요. 목표치 자체가 처음에 팔고 싶다라고 발표한 게 실제로 이게 많이 팔릴 수 있는 가격에 판매하는 게 아닌데 너무 많이 잡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잘 나가는 회사들 EV 시장에서 네. 를 분석을 해보면 이게 지금 파란색이 세계 1위 EV 회사고요. 테슬라 이야기하는 거네요. 예, 그러면 이제 보시면은 이제 평균 가격보다 결국 낮습니다.
다른 EV 가격에 비해서. 그게 C 세그먼트건 B 세그먼트건. 그 다음에 무게도 낮고요. 훨씬 가볍습니다. 무려 10% 이상 가볍기 때문에 모든 자동차가 뭐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2톤 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10% 이상 200kg 이상 가볍다는 얘기고요. 평균으로. 주행거리는 반면에 10% 20% 정도 높습니다. 그 얘기는 가볍고 멀리 가고 싸고 그런 차가 지금 많이 팔리고 있다는 현상이고요. 그럼 앞으로 예측이 아니라 지금까지 나온 결과를 분석한 거고 이제 국내 최대 OEM 자동차 회사 게 밑에 있는 건데 마찬가지입니다. 평균가보다 훨씬 낮죠. 훨씬 낮은. 야, 국내 전기차가 가격대는 정말 싸네요. 네. 가격 경쟁력은 탁월하네요. 네. 이제 공차 중량도 훨씬 더 가볍죠. 네, 그리고 주행거리도 많죠. 그 면은 이 세계 1위 어떻게 보면 OEM 회사랑 국내 최대 OEM 회사랑 거의 특징이 비슷합니다. 가격은 오히려 더 싸고 네. 성능은 뭐 공차 중량이나 주행거리는 뭐 테슬라랑 비슷하고. 예. 이게 사실 뭐 지금 북미 전기차 시장에서 현대 기아차가 그 테슬라에 이어서 두 번째로 전기차 판매량이 많은 이유를 상당 부분 설명하기도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라인업을 구축한다고 했을 때는 한꺼번에 많은 라인업을 늘리기에는 기존의 어떠한 자동차 히스토리를 갖고 있는 레거시 메이커가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 현대기아가 늘리려고 하면 모델 수 늘리는 거는 월등히 유리하지 않을까. 그래서 수량 증가율은 상당히 앞으로 높지 않을까라고 예상됩니다. 국내에 하여튼 현대 기아차가 향후 전기차 시대에 굉장히 많이 약진할 가능성이 보이네요. 네. 예,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아까 이제 앞에 게 되려면 이런 게 이루어지려면 이게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이제 양극화 물질은 이제 니켈 함량이 높은 거에 다들 언급이 많았는데 니켈 함량 높아지는 것보다는 지금까지 가격이 낮았던 거에 가장 크게 기여했던 거는 코발트 함량이 줄었던 겁니다. 네. 그러면 노란색으로 이렇게 쭉 막대 그룹 사이에 쭉 선이 거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코발트 함량의 변화입니다. 네, 네. 예, 이게 이제 니켈 50%에서부터 자동차용으로 시작을 해서 70%, 90% 이런 식으로 오면서 점점점 코발트 함량은 보시다시피 20%나 썼는데 10%, 5%, 뭐 1.5% 뭐 이런 식으로 뭐 2%, 5%에 점점점 줄어들었기 때문에 코발트 함량이 줄은 게 굉장히 컸고요. 사실은 LNF라는 회사의 가장 큰 특징은 코발트 함량이 가장 낮은 양극화 물질을 제조한다는 게 실제로는 가장 큰 특징인데 국내 양극재 업체들 가운데 국내라기보다는 글로벌 전체에서 예. 네. 글로벌 전체에서 아마 코발트 양으로 비교하면은 LNF가 제가 알기로는 가장 낮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카데믹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양산 자동차를 놓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 공급하는 것도 코발트는 4%짜리였으니까 예, 훨씬 낮은 걸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요즘에 하이볼테이지 미드니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하이볼테이지 미드니켈이 가장 오른쪽일 건데 네. 그게 NI6는 니켈 함량 60%를 네. 말한 거죠. 예. 이거 보면 오른쪽에 가장 가성비가 뛰어난 겁니다. 네. 이 그래프에서. 고전압 미드니켈. 예. 근데 이제 고전압이라 하더라도 여기 보시면은 4.25V나 4.3V 이 정도 전압에 비해서 4.35V도 고전압이죠. 얘들보다 높으니까. 네. 그렇지만 4.4V도 고전압이긴 하죠. 근데 4.45V는 더 고전압이죠. 4.45V까지 되는 게 일단 중요한 게 있고요. 다들 이제 생각하시는 것처럼 니켈 함량만 갖고 높은 니켈 함량이 높은 거는 뭐 하이엔드용이라든가 아니면 니켈 함량이 뭐 높은 거는 무조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든가 이런 건 아니고요. 이제 여기 그래프들 3개에 있는 이유는 니켈이 $10일 경우, $20일 경우, $30일 경우 각 어떠한 경우가 오더라도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으면 니켈 가격이 높을 때는 니켈 함량이 낮고 전압이 높은 걸 사용하면 될 거고 반면에 니켈 함량이 낮아질 때는 니켈을 많이 쓰고 전압이 좀 올라가는 걸로 하면 이게 제일 낮을 거고 그러니까 이런 라인업들을 준비하는 거 어떤 변화에도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양극재 회사들의 일일 것 같고 기본적으로 코발트 함량은 앞으로는 뭐 거의 5%를 넘지 않는 쪽에서 이제 뭐 1, 2% 정도에서 거의 결정이 날 확률이 높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개발, 코발트를 낮추는 것. 코발트를 낮추려면은 사실은 니켈을 올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하이니켈이라고 한 게
뭐 그냥 하이니켈을 추구한 게 아니라 이제 광물 가격 가운데 가장 비싼 코발트 함량을 낮추는 방식으로 하이니켈을 추구했던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만 네. 비교할 때 네. 예를 들면 A 양극재 회사의 니켈 90%랑 B 양극재 회사의 니켈 90%를 똑같이 보는 거죠. 근데 A는 코발트 함량이 10인데 B는 코발트 함량이 2입니다. 근데 이걸 똑같은 니켈 90%라고 얘기를 해서 똑같다고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LNF가 이제 개발하는 건 니켈 함량도 높지만 코발트 함량이 매우 낮아서 네. 상당히 가격 경쟁력이 있으면서 상대적으로 가성비가 뛰어난 그런 양극재를 지금 만들고 있다. 네. 그래서 코발트 함량이 낮았기 때문에 최근 유럽에서도 저희가 선택을 받은 거고요. 그 경쟁에서도 코발트 함량이 낮은 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발트 함량이 낮는 게 의미하는 게 있습니다. 코발트는 양극 활물질, 3원계 양극 활물질에서 가장 안정성이 뛰어난 전이 금속입니다. 그러면 코발트를 뺀다는 것은 코발트가 적더라도 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전압이 높아질수록 불안정해집니다. 전압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은 결국은 더 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코발트를 낮출 수 있다는 것은 결국은 전압을 높일 확률이 높다는 거고요. 그리고 니켈을 많이 늘리면 불안정해집니다. 그런데 같은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LNF는 니켈 함량 60% 수준의 고전압을 향후에 니켈 함량 90%대에서도 구현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건가요? LNF도 그걸 당연히 챌린지를 하고 있고요. 네. 사실은 양극재 회사들은 저걸 해야 된다고 생각을 저희는 한다는 겁니다. 저렇게 되면 가격이 낮으면서도 뭐 고성능이 하여튼 배터리가 가능하다. 네. 그러면 사실 굳이 뭐 아까 이야기한 대로 LFP 배터리가 값싸서 뭐 사용한다 이게 아니고 예, 하이니켈이면서도 뭐 충분히 보급형 전기차에 다 탑재할 수 있는 수준의 그런 배터리 충분히 양산 가능하다. 그게 언제쯤 다 가능한가요? 일단 여기 있는 것들은 아마 조만간에 다 양산이 될 거고요. 이제 이거보다 더 올라가는 것들을 네. 이제 좀 더 해봐야 되겠죠. 근데 이거는 뭐 아까 같은 얘기인데 니켈 가격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대응을 해야 된다. 지금까지 과거를 분석해보면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 범주 안에서는 대응 가능하려면 이제 그동안은 안 돼 있던 게 이제 하이 볼테이지 미드 니켈 준비가 덜 돼 있었고 그걸 하면서 코발트를 5% 정도 낮추는 게 안 돼 있었는데 이제 준비가 됐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뭐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보여드리는 건데 예전에는 이제 전지회사는 전지에 대한 증설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컸고요. 자동차 회사가 보증을 안 해줬기 때문에 그다음에 소재회사도 마찬가지로 소재에 대한 투자에 대한 부담이 뭐 지금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컸죠. 전지회사 입장에서는 그 소재회사한테 광물에 대한 조달에 대한 책임을 이제 소재회사가 갖게 되면 전지회사 입장에서는 그 부담이 줄어드니까 환영을 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는 뭐 LNF는 조금 그 능력에서는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던 거고요.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자동차 회사들이 직접 혹은 전지회사들이 직접 광물을 확보하지 않으면 이거는 소재회사의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는 인식을 하게 됐고요. 네. 그 결과로는 지금 여기 보시면 2018년, 19년 기점부터 해가지고 점진적으로 각 자동차 OEM들, 그다음에 배터리 회사들이 네. 리튬이나 니켈이나 뭐 그라파이트 같은 것들을 직접 계약을 해서 확보를 하는 게 최근의 흐름이고요. 네. 이거에 의해서 미래 프로젝트에서는 대부분의 프로젝트에서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한테 광물을 조달해달라는 요청은 급감하고 있는 상태라서 아마 이제 저 광물 조달 능력이 소재 회사를 평가하는 것은 굉장히 희박해질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완성차 업체나 또는 배터리 업체들이 직접 광물을 조달하고 그걸 뭐 사급받아서 이 소재 업체들은 그냥 이제 가공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많이 갈 거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고 뭐 그러면 이제 사실 LNF 뭐 최근 이제 실적 흐름하고도 연결돼 있는데 그 리튬 가격이 이제 급격하게 지난해부터 떨어지면서 뭐 당장 이제 리튬 뭐 기존에 사놓았던 리튬의 이제 재고자산 평가 손실도 많이 커졌고 또 한편 영래깅 효과에 따라서 판가보다 비싼 리튬 원재료를 이렇게 사용한 데 따른 영업적자가 사실 굉장히 커졌단 말이죠. 일단 이런 흐름이 작년에는 점점 이제 축소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LNF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소재 업체들의 그런 뭐 광물 직접 조달 부담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방향으로 가겠네요.
네. 예, 이미 이제 네. 최근 진행하고 있는 신규 프로젝트들 네. 저희한테 광물을 직접 조달해달라는 커스터머는 없는 상태입니다. 광물을 그러면 이제 그 LNF 쪽에 뭐 제공을 해주고 LNF는 이제 임가공하는 형. 예, 그게 네. 이제 특히 5월 6일날 발표된 거기에서도 자동차 회사가 보고서를 써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IRA에 네, 대한 IRA. 네. 그건 자동차 회사의 몫이라는 얘기입니다. 음.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가 주도적으로 지금은 준비를 하려는 움직임이 강하고요. 그 다음에는 소재, 이제 배터리 회사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쪽의 볼륨이 크니까 바잉 파워 그쪽에서 지금 훨씬 더 크게 확보되는 네. 상황이고 그래서 그런 요청을 하는 고객이 일단 거의 없는 상태. 그러면 그 LNF 입장에서 보면 뭐 LNF뿐만 아니겠지만 앞으로는 이게 광물 가격에 따라서 매출 그다음에 특히 이익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구조는 굉장히 많이 축소되겠네요. 예,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대신에 이제 뭐 광물을 뭐 OEM이든 뭐 그러니까 완성차 업체든 배터리 업체에서 이제 공급을 받아서 그게 일정한 이제 마진을 남기고 이제 뭐 양육제를 공급하는 구조로 가니까 예, 광물 가격과 크게 상관없이 일정한 이익률을 올릴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이제 계속 전개가 되겠거든요. 예. 이건 뭐 LNF 말고도 다른 양육제 업체들 또는 소재 업체들도 비슷한 흐름으로 간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예, 이건 메인스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그런 면에서는 뭐 향후에 양육제 업체들을 비롯한 소재 업체들의 그 이익률이 상당하게 좀 안정화되는 그런 흐름이 좀 많이 나타나겠네요. 그럴 거라고 예상이 들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진짜 양극재 회사들이 해야 될 일, 전지 회사랑 자동차 회사가 대신 해줄 수 없는 일. 그거는 말씀하셨던 코발트 양을 줄이고 네. 니켈을 늘리고 전압을 올리고 그러한 기술적인 진전. 그것은 양극재 회사만이 할 수 있는 거니까 이제 본연에 원래 해야 될 일. 그게 훨씬 더 중요해진다고 생각하고요. 그럴 때 LNF는 준비가 잘 돼 있다.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자신하시는 거네요. 네. 2분기까지도 뭐 적자가 이어질 것 같은데 하반기에는 좀 좋아지는 건가요? 올해 네. 전체적으로는 갈수록 좋아진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단일 차종의 판매 순입니다. 여기는 배터리 일렉트릭 비클이건 하이브리드건 내연기관이건 네. 구별 없이 정리를 해놓은 거고요. 보시면은 이제 미국의 한 회사가 1위와 10위를 단위 모델로 지금 갖고 있고요. 모델 Y와 모델 3. 예. 네. 여기랑 여기에 저희가 다 지금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의 자동차 회사는 경쟁력이 꽤 높지만 아직 본격적으로 지금 EV를 경쟁력 있는 것들 내고 있지 않고 네. 그것을 낸다면 이 영역이 상당히 변화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나오셨는데 LNF의 미래에 대해서 이제 뭐 중간중간에 사실 조금 설명을 해주셨어요. 큰 틀에서. 그래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광물 조달과 관련한 리스크는 소재 업체는 좀 벗어나서 특히 양극재 업체로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코발트 함량을 낮추면서 하이 볼티지로 하고 그래서 가성비 좋은 그런 양극재를 만들어서 이제 고객사들이 이제 공급하는 본연의 역할 중요하다고 하셨고 또 한편으로는 앞서서 이제 이 IRA 규정상에서 되게 이제 중요하게 비어있는 소재, 응급제 쪽을 어쨌거나 좀 힘줘서 이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을 지금 갖고 계시다. 이렇게 좀 보면 되겠네요. 예. 뭐 어쨌거나 이제 뭐 LS 쪽하고 전구체 사업도 하지만 결국 LNF는 양극재가 매출의 주력인 회사이잖아요. 그리고 네. 나중에 이제 응급제가 상당 부분 좀 가세할 것 같고, 그죠? 그걸 지금 상정한다고 그럴까? 네, 목표로 생각하고 있다고 할까? 네,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IRA의 대응에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네, 그건 일단 양극재 전구체 쪽도 네.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네. 관점에서. 네, 그리고 향후 한국 고객의 메인 어떻게 보면 성장 시장은 북미라고 보고 있는 거고 네, 북미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에 음, 충실하게 맞춰 나가는 그래서 거기서 지금까지 준비된 것들을 다 어떻게 보면 결실 성과로 연결할 수 있게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LNF의 역할이 양극재, 전구체, 뭐 가능하다면 음극재 이렇게 좀 만들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대략 이제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전기차가 상당히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팔리게 될 26년 정도까지 갔을 때 LNF의 실적도 큰 폭으로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예, 말씀하신 이후에 추가로 네. 고객 포트폴리오가 더 늘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사실 제가 상품 기획도 좀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긴 한데, 유럽에 있는 큰 자동차 회사들이 어느 정도는 명성에 걸맞게 할 거로 예상을 해서 그쪽에 저희께 이제 사용되어지도록 했던 면이 있는데, 그게 좀 생각보다 잘 안 됐었죠. 그래서 이제 그 사실은 피해를 본 면도 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좀 더 경쟁력 있는 이제 플랫폼 네. 쪽에도 지금 집중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의 성과가 이제 내년, 내후년 이렇게 지나가면서 나올 걸로 지금 보이고요. 그 플랫폼들은 뭐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일례로. 아까 말씀드렸던 두 회사는 EV 쪽에서 경쟁력이 뭐 무게를 비교하던 가격을 비교하던 두 회사라면 테슬라와 현대차? 주행거리를 네. 비교하던 네. 더 월등했기 때문에 일단 그쪽은 당연히 좀 더 포커싱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발표된 회사 폭스바겐. 쪽도 이제 그 플랫폼 쪽에서도 이제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경쟁력이 좀 더 강한 쪽에 좀 더 집중을 하려고 생각을 하는 게 있고요. 근데 저희 회사가 좀 다른 양극재나 음극재 소재 회사하고 완전히 차별화되어 있는 게 또 하나 포인트가 있는데, 양극재를 잘 만들려면 양극재만 알아서는 양극재를 잘 만들기 어렵습니다. 양극재를 잘 만들려면 전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 전지의 음극재가 이렇기 때문에 양극재가 이런 게 필요하다 이럴 수도 있고요. 네네. 그러니까 전지 전체를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LNF의 CEO랑 CTO는 전지 회사에서 전지 개발했던 분들입니다. 그러면서 양극재 개발도 했던 분들이고, 그리고 이제 LNF에서는 양극재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상층부 CEO, CTO 두 분 다 그런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전지 시장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해가 조금 다른 소재 회사랑은 좀 많이 다른 것 같고요.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이해도 마찬가지로 좀 더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는 선제적인 이해도 이런 게 좀 있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플랫폼에 좀 더 집중을 하려는 전략도 지금 세워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무리하면서 제가 이 질문 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데, 지금 뭐 전기차 시장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와 연동돼서 이제 배터리 산업도 좀 마찬가지인데, 성장률이 상당히 가파라지다가 좀 둔화되는 구간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걸 이제 뭐 캐즘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대체로 올해 하반기부터는 좀 풀려서 내년 내후년부터는 뭐 본격적으로 다시 큰 폭의 성장을 이어가지 않겠냐, 뭐 이런 식의 이제 좀 전망을 합니다. 이런 전망에 대해서 대체로 조금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하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보급형 전기차 EV3 같은 그런 이제 전기차들이 뭐 잇따라 나오고, 그게 그런 전기차들이 이제 많이 팔리는 게 되게 중요한 시기로 가는 것 같은데, 그런 흐름에 맞춰서 한국 배터리 산업이 큰 틀에서 향후에 뭐 단순히 1, 2년, 2, 3년이 아니라 5년, 10년 동안 얼마나 더 커질 수 있는 산업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보급형 자동차의 가격 수준의 일렉트릭 비클은 한 6, 7년 전 또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주행거리가 아킬레스건이었습니다. 가격은 싸지만 200km, 300km밖에 가지 네. 않았었죠. 그런데 이제 지금 나오는 보급형 차들은, 말씀하신 EV3는 발표된 그 주행거리는 한국에서 판매된 전체 EV 중에서 주행거리가 두 번째로 깁니다. 501km 정도 되는데요. 예. 네. 그거보다 높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게 한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한국의 그 전비 측정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실제로는 뭐 일반적인 기준들, 세계적인 기준하고 비교하면 뭐 50km에서 100km 정도 차이가 나니까, 근데 하여튼 그 기준으로, 한국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정도이기 때문에 한국 기준으로만 비교를 해보면 그보다 더 주행거리가 길다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사실은 한두 개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데 한국에서는 말씀드렸다시피 5천만 원 이상의 EV밖에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뭐 3,500만 원 정도인데 주행거리가 그들보다 훨씬 길다, 오히려. 이거는 이제 진정한 보급형 자동차가 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그게 본격적으로 팔려나가면, 그동안 전기자동차가 많이 안 팔렸던 가장 큰 이유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높은 가격, 그다음에 짧은 주행거리. 네. 근데 이제 그게 두 개가 해결이 된.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실내가 아주 좁거나 뭐 다른 문제가 있는 그런 것도 아니었고,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사실은 보통은 급을 나눈다고 그래서 차를 발매할 때도 하이엔드 쪽에 있는 차는
뭐 가령 예를 들면 옵션으로 이중접 합료를 선택할 수 있는데 로우엔드 쪽에서는 못한다든가 옵션을 할 수가 없다든가 이러한 어떻게 보면 차별이 되게 많았습니다. 최근에 지금 말씀하신 그 차는 그 회사가 만드는 가장 위의 차하고 비교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의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정한 보급형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근데 그 회사뿐만 아니라 많은 회사들이 비슷한 전략을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그걸 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하는 회사들은 할 수 있는데 아마 그걸 할 수 없는 이제 플랫폼을 갖고 있지 않은 그런 회사들은 그 메가 트렌드에 못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준비된 회사들과 준비되지 못한 회사들의 갭이 좀 벌어질 것 같고 한국은 준비가 돼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제 보통 이 자동차 업계에서는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이라는 얘기를 많이 네. 쓰는데요. SDB. 네, 그 중에서 크게 이제 세 가지 영역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제 구동력과 제동력 쪽에 하나에 어떻게 보면은 오퍼레이션 네. 쪽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엔터테인먼트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아이다스라고 해서 자율주행 쪽이 있는데, 그 세 개 영역 중에서 우리나라 회사는 첫 번째 영역에 대한 기술이 가장 강하다고 인정을 지금 받고 있는 것 같고, 뭐 회생제동 능력이나 아니면 인버터 컨버터의 효율이나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준비가 돼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율주행 능력은 조금 그 미국 회사 정에서 제일 많이 하는 데가 제일 앞서 있는 것 같고, 엔터테인먼트는 한국 회사가 뛰어난 거는 아직은 모르겠고, 그래서 이제 그런 뭐 약간 장단점이 있지만 대신에 이제 세 가지 중에 일단 하나는 확실하게 확보를 하고 있고, 사실 엔터테인먼트는 특별히 지금 두각을 나타내는 회사는 아직은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다른 데보다는 지금 어떻게 보면 경쟁을 해볼 수 있는 걸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한국에 위치했기 때문에 한국 전지회사들과 좀 더 훨씬 깊은 코워킹을 할 수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아까 제가 양극재도 전지를 잘 알아야지 양극재를 좋게 만든다고 말씀했는데 네. 사실은 배터리도 자동차를 잘 알아야지 잘 그렇죠. 만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플랫폼을 만들 때도 배터리에 대한 이해가 높아야 좋은 플랫폼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알기로는 현대자동차가 새롭게 발견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게 급가속을 해서 이제 이 성능을 많이 발휘하게 되면 배터리 열이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회생제동을 하게 되면 거꾸로 배터리의 열이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엑셀을 밟으면은 배터리 열이 올라갔다가 사실은 엑셀에서 발을 떼거나 브레이크를 밟으면은 배터리 온도가 오히려 낮아지는 거를 네. 근데 배터리 온도가 낮아지면은 배터리한테 상당히 좋은 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어떻게 이제 소프트웨어로 활용해서 잘 활용할까 이런 것들은 이제 배터리 회사랑 코어를 깊게 하는 걸 통해서 개발을 하기 용이하죠. 이제 그런 면들에서 이제 좋은 성능들을 끌어낼 수 있는 게 확보됐으니까 준비는 충분히 되어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3 말씀하셨지만은 뭐 지금 6에서 뭐 4, 5, 3 아마 다 나올 것 같고 네. 그다음에 뭐 아이오닉 시리즈도 지금 뭐 5가 제일 낮은 숫자인데 5에서 끝나지 않을 수도 있고 그것도 이제 4, 3, 2 이런 것들이 네. 앞으로 쭉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플래그십 뭐 그러니까 어떤 프리미엄 모델이라고 하면 제네시스도 내후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또 그쪽은 또 그쪽 나름대로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뭐 기아도 어떻게 보면 상용차 전용의 플랫폼도 지금 개발을 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전방위적으로 준비가 된 상태에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 아닌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기차 시장의 본게임은 이제 시작이다. 네, 제가 보기에는 현대차가 운이 또 좋으신 건 일단 폭스바겐이 망가진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디젤 게이트였고요. 네. 자동차 전체를 보게 되면. 그다음에 최근은 작년 올해 지금 아시다시피 세계 1위 자동차에서 도요타 쪽에서 인증 부정 네. 이 지금 10몇 년도부터 지금 해서 쭉 발각돼서 지금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현대차의 위에 랭킹돼 있던 딱 두 개 회사가 하나는 이제 예전에 치명타를 받고 그거를 EV로 캐치업해봤다고 그랬는데 안 돼서 결국 리비안 기술을 사는 것 같고 그다음에 나머지 하나인 회사는 어떻게 보면 약간 이건 신뢰, 도덕에 대한 문제를 지금 일으킨 거 아닌가.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좀 운이 좋으신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전기차 시장의 성장과 더불어서 또 한편으로는 한국 배터리 산업의 성장이 뭐 동반될 수 있다 이렇게 또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게스트 모셔서 진행한 방송 중에 라이브 방송이 아니고는 가장 오랜 시간 대담에 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전무님이 워낙 이제 이쪽 업계에 오래 계셨고 또 뭐 이렇게 단순히 배터리 업계보다는 뭐 상사 시절부터 이렇게 한국 배터리 산업의 성장을 두루두루 봐오셨기 때문에 굉장히 폭넓은 이해뿐만 아니라 업계의 그 돌아가는 현실을
아주 생생하게 또 전달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하여튼 저도 많이 배웠고 되게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조금은 다른 관점을 말씀드리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 업계를 보는 앞으로 예상을 하는 거는 가능한 한 과거를 좀 다른 관점으로 분석을 해서 다들 예상을 해보시도록 하고 싶었고, 왜냐하면 미래에 대해서 섣불리 얘기하는 사람은 좀 많이 봤고 별로 그러고 싶지 않아서 네. 가능한 한 과거 분석에 좀 집중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회사에 대해서도 앞으로 할 거보다는 지금까지 했던 것을 좀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는 뭐 얘기하는 건 쉬운데 그 실제로 지킨다거나 좀 별개의 얘기니까 직접 보시는 관점을 이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지, 약간은 다른 관점에서 서로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라는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려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다음에도 좀 뭐 필요한 때에 좀 나오셔서 유익한 말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LNF 자체에 대해서는 별로 이야기를 못 하셨어요. 기회 봐서 뭐 필요하시다면 다시 한번 선대인 TV 통해서 회사에 대해서도 뭐 좀 자세하게 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나오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기회 봐서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